혹시 말순 아주머니 아니십니까? 하얗게 얼어붙은 좁은 골목길에서 세 사람 사이에 흐르던 공기가 순간 멈춰버렸습니다. 백발의 노회장은 파르르 떨리는 두 손으로 노파의 주름진 얼굴을 감싸 안았습니다. 무려 40년이라는 긴 세월을 거슬러 올라가 자신의 목숨을 구해주었던 은인을 확인하는 순간 곁에 선 청년 민규는 이 기막힌 인연에 그저 멍하니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낡은 옷차림의 노파 역시 낯선 신사의 눈빛에 커다란 충격을 받았습니다. 벼락처럼 마주친 이 세 사람의 얽히고 설킨 운명 뒤에는 대체 어떤 비밀스러운 과거가 잠들어 있을까요? 기적 같은 오늘 이야기에 앞서 화면 아래 붉은 버튼을 꾹 눌러주시고 계신 곳의 안부도 다정하게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의 일상에도 포근한 빛이 들기를 기원합니다. 시간은 새벽 5시 30분. 색바랜 간판이 있는 신림동의 허름한 3층 고시원에서 요란한 알람 소리가 정적을 깼습니다. 귀를 찌르는 날카로운 기계음은 얇은 벽을 넘어 이웃의 단잠까지 방해할 정도였죠. 얼음장처럼 차가운 이부자리에서 정민규가 무거운 눈꺼풀을 밀어 올렸습니다. 그의 나이 31. 이제는 취업 준비생이라고 말하기조차 부끄러운 처지였습니다. 어둠 속을 더듬어 스마트폰을 집어들었고 앱정에 뜬 선명한 글귀가 가슴에 꽂혔습니다. 한성건설 마지막 면접에 그 세 글자를 보는 순간 심장 박동이 거칠어졌습니다. 결전의 날이 밝았습니다. 지난 3년간 수없이 많은 이력서가 휴지 조각이 되었고 15번이나 면접 고배를 마셨죠. 벼랑 끝에 매달린 단 하나의 동아줄이었습니다. 그때 액정 하단으로 불길한 속보가 스쳤습니다. 30년 만에 최악의 폭설. 수도권 출근길 마비 우려. 소스라치게 놀라 창문을 젖혔고 눈앞이 아득해졌습니다. 바깥은 이미 거대한 백색 지옥이었습니다. 미친 듯이 소용돌이 치는 눈보라가 방 안까지 들이쳤죠. 말도 안 돼. 대체 이게 무슨 일이야? 30년 만의 재앙이라는 뉴스는 과장이 아니었습니다. 비탈진 좁은 길은 성인 무릎 높이까지 눈이 쌓여 있었습니다. 그는 넋이 나갈 채 비틀거리며 일어섰습니다. 허름한 이불을 걷어차자 칼날 같은 냉기가 뼈마디를 파고들었습니다. 들숨과 날숨마다 하얀 입김이 피어올랐죠. 온기가 사라진 지 벌써 나흘째. 밀린 방세를 못 내 주인이 보일러를 끊어버린 탓이었습니다. 고작 2평 남짓한 감옥 같은 고시원. 삐걱이는 매트리스와 비좁은 책상 하나가 전부였습니다. 습기를 먹은 너덜너덜한 벽지와 곰팡이 자국. 이것이 31살 청춘의 전부였습니다. 전열기를 뽑으며 그는 마른 입술을 달싹했습니다. 그래, 오늘 하루만 넘기지. 제발, 이번 한 번만. 새어나온 음성은 서글프게 떨렸습니다. 초라한 책상 위에는 빛바랜 양복 한 벌이 매달려 있었습니다. 인터넷 중고로 3만 원 주고 산 낡은 물건. 소매 끝은 닳아 있었고 단추 색깔도 엉뚱했습니다. 그럼에도 그 옷은 그가 세상과 맞설 유일한 철갑이었습니다. 행거에서 자켓을 빼낸 손이 쉴 새 없이 떨렸습니다. 전날 밤 편의점 주먹밥 하나로 허기를 겨우 달랜 상태였으니까요. 겉옷 안주머니를 털어 남은 전 재산은 1,500원. 교통비 1,400원을 내고 나면 100원짜리 동전 하나뿐이었습니다. 실성한 듯 헛웃음이 터졌습니다. 여기가 내 인생의 바닥이구나. 더는 물러설 곳이 없어. 차갑던 눈가가 뜨거워졌습니다. 끝내 눈물은 흘리지 않았습니다. 슬픔을 토할 기력조차 말라붙었기 때문이죠. 구겨진 양복을 품에 안고 복도로 나섰습니다. 공용 화장실까지 20발자국. 형광등 2개는 이미 죽었고 남은 하나가 위태롭게 깜빡였습니다. 지저분한 거울 속 엉망인 얼굴이 비쳤습니다. 휑한 눈 아래 검푸른 그늘이 깊었고 앙상한 뺨은 굶주림을 증명했습니다. 얼음장 같은 냉수를 끼얹자 손가락이 시려웠습니다. 따뜻한 물이 끊긴 지 일주일이 넘었습니다. 그 순간 이웃방 문이 열리고 28살 공시생 현수가 나왔습니다. 형님, 오늘이 그날이죠. 한성건설 가시는 길. 민규가 묵묵히 고개를 끄덕이자 현수가 말을 이었습니다. 거기가 100대 1은 넘는다던데.
형이 꼭 붙어야 제 숨통도 트일 것 같아요. 민규는 굳은 얼굴로 옅은 얼굴 떴습니다. 희망이라. 내겐 이게 삶의 마침표를 찍느냐 마느냐의 문제야. 여기서 떨어지면 내 인생도 끝이니까. 향수의 낯빛이 잿빛으로 변했습니다. 아니 형님, 막판이라니요. 그게 무슨 소리예요? 동생 학자금 대출에 밀린 방세, 카드비까지 합치면 1,000만 원이 넘어요. 31에 남은 건 빚뒷뿐이야. 이번 면접마저 떨어지면 타오르는 서름에 목이 메었습니다. 현수가 그의 어깨를 강하게 잡았습니다. 무조건 합격할 겁니다, 형. 하늘이 도둑 나도 붙을 거예요. 너만큼 악착 같은 애가 떨어지면 세상이 미친 거지. 그 말에 민규는 시선을 떨고 웃습니다. 냉골 같은 방에서 낡은 양복을 걸치며 손가락에 떨려 매듭조차 제대로 치지 못했습니다. 깨진 거울 속 사내는 형편없이 초라했습니다. 시선이 머문 곳은 빛바랜 액자. 학사모를 쓴 마지막 가족 사진이었습니다. 세상을 등진 아버지, 병든 어머니, 학비에 짓눌린 어린 두이. 그는 액자를 심장 가까이 끌어안았습니다. 아빠, 이번 한 번만 제발 도와주세요. 깊이 곧 붓겠다는 다짐 사이로 뜨거운 것이 울컥 올라왔지만 거친 소매로 닦아냈습니다. 평생밖에 감상에 젖을 여유는 없었습니다. 두꺼운 외투를 챙겨 나선 복도에 둔탁한 발소리만 울렸습니다. 건물 입구에서 매서운 관리인 아주머니와 마주쳤습니다. 56쯤 된 그녀가 연초를 뻐끔거리며 쏘아붙였습니다. 이봐 총각, 당시에 또 달을 넘겼어. 석 달 치라고. 주말까지 해결 못하면 방 빼. 벼락 같은 호통에 그는 죄인처럼 고개를 숙였습니다. 면목 없습니다. 오늘 최종 발표만 나면 꼭 갚겠습니다. 그녀는 쿠방기를 뀌었습니다. 그놈의 취직 타령은 언제 끝나? 3년 내내 서류 가방만 들고 나갔다가 미끄러진 게 수십 번이야. 또 떨어지면 무슨 수로 낼 건데. 숨통을 조이는 말에 그는 아득해졌습니다. 틀린 말이 없어 꿀먹은 벙어리가 되었습니다. 오늘만큼은 예외일 거라 중얼거리며 철문을 열고 나섰습니다. 시야에 새하얀 은 세계가 펼쳐졌습니다. 하늘이 뚫린 듯 쏟아지는 폭설이 온 동네를 삼키고 있었습니다. 정류소로 향하는 길은 험난했습니다. 무릎을 넘는 눈 때문에 다리가 무거웠습니다. 승강장 주변은 이미 구경꾼들로 인산인해였고 차편이 끊겼다는 소리에 안색이 창백해졌습니다. 대중교통이 전면 통제됐다고? 결전 시각은 9시. 남은 시간은 2시간 반뿐이었습니다. 평소 40분 거리를 맨몸으로 뚫어야 했습니다. 그는 어금니를 깨물고 눈보라 속으로 뛰어들었습니다. 허술한 옷깃 사이로 냉기가 파고들었고 구두 속 발은 감각을 잃어갔습니다. 이 약물고 오늘 하루만 넘기면 우리 집 가난도 끝날 거라 스스로를 최면 걸듯 달랬습니다. 족쇄를 찬 듯 피곤한 날이었지만 주저앉을 수 없었습니다. 한 치 앞도 보이지 않는 시야 속에서도 내 생의 마지막 동아줄이라는 일념으로 전진했습니다. 여기서 무너지면 가족의 벼랑 끝이라는 두려움 속에서도 질긴 생명력이 불꽃처럼 일렁였습니다. 1시간쯤 사투를 벌였을 무렵 희미한 눈안개 너머로 낡은 재래시장 어귀가 드러났습니다. 저 복잡한 골목을 통과하면 시간을 단축할 비밀 통로가 있었습니다. 가파른 고갯길 하나만 넘으면 목적지까지 30분 컷. 그는 망설임 없이 우회로를 택했습니다. 불과 몇 시간 뒤, 이 발걸음이 자신의 남은 생을 거대한 소용돌이로 밀어넣을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가파른 비탈길에서 마주칠 백발 노인과 40년 세월을 품은 은빛 라이터가 빚어내 기막힌 인연을 말입니다. 시계바늘이 5시 30분을 지날 무렵 도심 외곽의 허름한 장터 뒷골목도 기지개를 켜고 있었습니다. 퀴퀴한 곰팡내 나는 컨테이너에서 늙은 상인 오씨가 눈을 떴습니다. 68. 30년 넘게 채소 자판을 지킨 터줏대감이었습니다. 요통 때문에 자리에서 일어나는데도 진땀이 났습니다. 찬바람이 불면 온몸 관절이 비명을 지렀죠. 비틀거리며 밖으로 나선 노인은 눈앞 광경에 숨을 들이켰습니다. 섬뜩한 눈더미가 골목을 완전히 삼켜버렸습니다. 살다 이런 폭설은 처음이구먼. 낡은 라디오에서 흘러나오던 일기예보가 적중한 현실 앞에 탄식이 새어나왔습니다. 폭설이 쏟아져도 절인 배추를 넘겨야 했습니다. 김장철의 무게가 제 몫으로 밀려왔죠. 30kg 배추를 리어카에 싣는 고된 작업. 오늘 넘길 물량만 5부대. 말순하임에겐 피할 수 없는 생존이었습니다. 겹겹이 손바지를 껴입고 색바랜 외투로 몸을 감쌌습니다. 구멍난 장갑 사이로 얼어붙은 맨살이 드러났지만 1,000원짜리 한 장 쓰기
겁났습니다. 문턱을 넘자 칼바람이 뺨을 베었습니다. 희미한 가로등 아래 하얀 눈이 쌓여갔고 이웃 상인들이 셔터를 올리고 있었습니다. 아줌에, 이 험한 날씨에 벌써 나오셨어? 옆집 생선가게 박씨가 만류했지만 말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하루 쉬면 굶어야 해. 죽어도 가야지. 그래도 아들내미 뒀다 못합니까? 그 말에 말수는 입을 다물었습니다. 핏줄의 흔적이 끊어진 지 오래. 장사비 1,000을 대달라며 앗아간 5천만 원. 평생 피땀을 준 날이 마지막 인사였습니다. 손주와 며느리 얼굴을 못 본 지 3년. 수학이 넘어 침묵 속에 철저히 혼자였습니다. 매서운 시장통에서 쓸쓸히 생을 견디며 채소를 난전에 깔았습니다. 무와 대파, 마늘더미. 감각 없는 손가락이 자꾸 채소를 떨어뜨렸습니다. 내 몸뚱이가 내 것이 아니네. 하얀 입김으로 손을 도겠지만 관절염에 뼈마디가 뒤틀렸습니다. 의사를 찾아야 했지만 입에 풀칠하기도 벅찼습니다. 싸구려 진통제로 고통을 삼키는 사이 하늘은 눈보라를 퍼부었습니다. 채소 위 눈을 털어내며 인적 끊긴 거리에 단식이 새어나왔습니다. 오전 10시 말수는 매대를 덮고 창고에서 녹슨 수레를 꺼냈습니다. 쇳소리를 내는 바퀴. 윤활유 한 방울 칠할 여력도 없었습니다. 60kg 절인 배추를 실었습니다. 78도구가 감당하기엔 사형 선고나 다름없었죠. 할매, 오늘 진짜 큰일 나요. 차라리 내가 다녀올게. 과일가게 김씨가 막았지만 말수는 단호했습니다. 내일은 내가 해. 자네도 가족들 입에 풀칠해야지. 폭설에 저 언덕배기는 지옥이라고요. 제발 조심하소. 알았으니 호들갑 떨지 마. 손잡이를 거머쥔 그녀는 길을 나서기 전 가슴팍을 쓸어내렸습니다. 달고 다른 헝겊뭉치. 40년 동안 단 한 번도 심장 곁을 떠나지 않은 부적. 그 안에 은빛 라이터 하나가 있었습니다. 표면에 YK라는 글자가 선명했습니다. 말수는 천을 풀고 라이터를 틀어주었습니다. 수만 번 문질러 매끄러운 감촉. 40년 전에 안개가 밀려왔습니다. 그 시절 그녀는 이 골목에서 허름한 밥집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뜨끈한 국밥과 라면으로 굶주린 배를 채워주던 추운 겨울밤. 자정무렵 금방 쓰러질 듯한 사내가 문을 박차고 들어왔습니다. 누더기 코트, 시차처럼 질린 낯빛. 두 눈엔 삶의 불씨가 꺼져 있었습니다. 적선 좀 부탁드립니다. 땡전 한 푼 없어서요. 말수는 말없이 펄펄 끓는 국밥을 내밀었습니다. 숟가락을 들던 사내가 굵은 눈물을 쏟았습니다. 고맙습니다. 진짜 고맙습니다. 그녀는 앙상한 등을 쓸어내렸습니다. 치알라, 천천히 넘기거라. 밥을 다 먹은 그는 주머니에서 낡은 은빛 라이터를 꺼냈습니다. 할매, 제 수중에 남은 전부예요. 지금 당장 드릴 수 있는 게 이것뿐이라서요. 대신 맡아주세요. 돌아가신 아버지께서 남기신 단 하나의 흔적입니다. 훗날 번듯하게 자리 잡으면 반드시 되찾으러 오겠습니다. 밥값은 그때 치를게요. 무조건 돌아오겠습니다. 맹세할게요. 그 말을 끝으로 사내는 눈보라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그것이 끝이었습니다. 40해 동안 그 사내는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할매는 늘 라이터를 옷깃에 간직했습니다. 이 물건만 쥐면 묘한 기운이 솟구쳤으니까요. 가게가 기울 때나 자식을 떠나보낼 때도 차가운 은빛을 쓰다듬으면 가슴이 차분해졌습니다. 그 녀석, 어딘가에서 밥은 안 굶고서려나. 오늘 하루도 무탈이 넘기게 해주소서. 그녀는 수레를 거머쥐었습니다. 젖먹던 힘을 다했지만 폭설에 바퀴가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비좁은 장터를 벗어나는데 20분이 걸렸습니다. 대로변으로 나오니 칼바람이 더욱 매서웠습니다. 목적지는 20분 거리. 그 중간에 아찔한 피탈길이 있었습니다. 할매는 하얀 무덤 같은 길을 뚫고 걸었습니다. 술의 하중 때문에 두 팔이 요동쳤고 척추가 바스러질 듯했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얼마 안 남았다. 조금만 참자. 비탈이 까마득한 잘벽처럼 보였습니다. 옷깃 속 라이터를 다시 쓸어내렸습니다. 부디 아무 사고 없게 해줘. 휘몰아치는 백색 장막 속으로 스며들던 순간 할매는 전혀 예감하지 못했습니다. 비탈 아래서 누군가 다가오고 있다는 사실을요. 취업의 갈림길에 선 민규가 하필 이 고갯길을 오르고 있었다는 인연을 말입니다. 그가 장터 사이길을 택한 이유는 단 1분이라도 줄이려는 절박함 때문이었습니다. 이 비탈만 넘으면 30분 컷. 허나 적설량이 너무 많았습니다. 푹푹 빠지는 설원을 뚫는 건
고역이었습니다. 신발 틈새로 얼음물이 스며들어 발가락이 시렸습니다. 전신이 떨렸지만 앞으로 조금만 더 가자며 혀를 깨물고 버텼습니다. 결정에 여기서 이윽고 까마득한 오르막이 시야를 덮쳤습니다. 백색의 공포가 번쩍이는 그곳은 완전한 사지였습니다. 바로 그 낡은 수레를 모는 백발 노파. 짐을 잔뜩 실은 채 굽은 등으로 사투를 벌이고 있었습니다. 처절할 만큼 위태로웠습니다. 바퀴가 눈더미에 포위되어 멈췄고 노파는 생명력을 갈아넣듯 수레를 당겼습니다. 앙상 민규는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저런 급경사에서 수레를 감당한다는 건 자살 행위였습니다. 손을 내밀어야 할지 갈등했지만 남은 시간이 목을 조였습니다. 비탈 헛디딘 게 분명했습니다. 살을 찢는 듯한 비명소리가 메아리 쳤습니다. 찰나 쇠창살이 노파의 소나기를 벗어났습니다. 육중한 60kg의 쇠덩이가 무서운 속도로 미끄러졌습니다. 시야를 집어삼킬 듯 돌진하는 파멸의 궤적 앞에서 민규의 발걸음이 허공을 맴돌았습니다. 저 만치 아래 아무것도 모른 채 빙판을 딛고 선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피하십시오. 당장. 그의 절규는 눈보라에 묻혔습니다. 이성은 증발했고 뇌가 명령하기 전에 두 다리가 본능적으로 뛰었습니다. 채도하는 강철 덩어리를 향해 그는 온몸을 방패 삼아 던졌습니다. 취업의 꿈조차 지워진 채 오직 타인의 숨통을 살려야 한다는 숙명만이 그를 지배했습니다. 골이 흔들리는 파열음과 함께 쇳덩이가 그의 흉곽과 어깨를 후려쳤습니다. 장기가 파열될 듯한 고통에 숨이 끊어질 것 같았지만 폭주하던 바퀴는 제자리에 멎었습니다. 사람들을 집어삼키기 1m 앞에서 재앙을 막아낸 것입니다. 그 대가로 그는 꼬꾸라졌습니다. 빙판 위로 나뒹구는 순간 무릎 관절이 찢어지는 듯한 통증이 번졌습니다. 간벌 정장이 돌부리에 찢겼고 뜨거운 선혈이 철철 흘렀습니다. 아버지의 유품인 외투마저 흙탕물로 얼룩졌습니다. 발비대 언저리를 헤집는 여진이 사투가 꿈이 아님을 증명했습니다. 시린 바닥에 대저로 뻗은 그의 시선 끝으로 하늘이 서서를 뿌렸습니다. 얼어붙은 뺨을 때리는 냉기 속에서도 깊은 평온함이 흘렀습니다. 그 누구의 생명도 잃지 않았다는 안도감 때문이었습니다. 가파른 비탈 위에서 노파의 흐느낌이 메아리쳤습니다. 총각, 아이고 총각. 노파가 기듯 엎어지며 미끄러져 내려왔습니다. 학생, 숨은 붙어 있는가? 제발. 그녀는 그의 곁에 털썩 주저앉아 통곡했습니다. 꼼꼼한 땅에 무릎이 짓물리는 것도 모른 채 떨리는 두 손으로 그의 어깨를 잡았습니다. 이를 어째 붉은 피가 이리도 솟구치다니. 노파의 눈시울에서 참회의 눈물이 터졌습니다. 그는 찢어지는 고통을 삼키며 희미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어르신, 전 멀쩡합니다. 옥체는 상하지 않으셨는지요? 늙은이는 오열했습니다. 늙은 목숨 건진 게 대수요. 젊은 청춘이 나 때문에. 어르신께서 무사하시니 제 역할은 다 한 겁니다. 그의 평안한 심결에 노파의 가슴이 더욱 무너졌습니다. 하늘도 무심하시지. 나 같은 짐덩이 때문에. 목숨을 건진 사람들이 몰려들었습니다. 세상에나, 저 맨몸으로 강철을 막아내다니. 기적이야. 저 청년이 아니었다면 우린 모두. 찬사가 물결쳤습니다. 손목의 시침은 8시 10분. 남은 시간 50분. 피칠갑이 된 몰골로도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그는 으깨진 무릎의 고통을 악물고 몸을 일으켰습니다. 그 꼴을 하고 어딜 가려나. 면접장 가야만 합니다. 귀신에 홀린 듯한 대답에 노파의 입술이 떨렸습니다. 사내의 몰골은 눈뜨고 볼 수 없을 만큼 참혹했습니다. 겉옷은 진흙과 진눈깨비로 엉망이었고 바짓가랑이 사이로 선혈이 떨어졌습니다. 그럼에도 그는 억척스럽게 고집을 피웠습니다. 이번이 제 인생의 마지막 동화줄입니다. 여기서 놓치면 끝이에요. 벼랑 끝에 선자 특유의 집념이 두 눈에 번득했습니다. 노파는 차마 입을 뗄 수 없었습니다. 찰나 그녀의 깊은 기억 속 빗장이 풀렸습니다. 가슴 깊숙이 40년 동안 품어온 쇠붙이가 떠올랐습니다. 지금 저 가여운 영혼에게 쥐어줄 동화줄. 다급해진 그녀가 청년의 소매를 낚아챘습니다. 아이고, 이 사람아. 딱 한숨만 돌리고 서 있어 보게. 떨리는 두 손을 저고리 안쪽으로 집어넣어 무언가를 찾았습니다. 이윽고 손끝에 닿은 건 40년 동안 단 하루도 떼지 않았던 빛바랜 비단 조각이었습니다. 조심스레 풀자 낡은 은빛 라이터가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여전히 은은한 광채를 머금은 채 한 구석에 음각된
YK. 숨을 헐떡이던 청년이 미간을 좁혔습니다. 어르신, 대체 그 물건은? 주름진 손바닥 위에 라이터를 올린 노파의 시선이 허공을 맴돌았습니다. 까마득히 잊힌 40년 전의 기억. 이거 까마득한 40년 전. 자네 같은 웬 사내 녀석이 두고 간 물건이라네. 메오는 목소리에 청년의 얼굴에 당혹감이 서렸습니다. 그 시절 난 이 조작거리에서 허름한 밥집을 꾸렸어. 유독 뼛속까지 시리던 어느 캄캄한 겨울밤이었을 거야. 딱 오늘처럼. 앞을 분간 못할 눈보라가 쳤지. 개미 새끼 한 마리 안 지나가서 파장하려던 참이었는데. 덜컥 문이 열리더니 웬 사내가 기어들어오더군. 그 몰골이 딱 지금 자네 같았어. 그 사내가 내뱉은 첫 마디가 돈이 땡전 한 푼 없는데 허기 좀 면하게 해주시면 안 될까요? 였어. 피를 토하는 듯한 애원이었다네. 민규의 낯빛이 미묘하게 흔들렸습니다. 자신의 처지와 겹쳐 보였으니까요. 난 군말 없이 가장 뜨거운 고기국밥 한 뚝배기를 퍼다 밀어줬지. 근데 이 녀석이 숟가락은 안 들고 하염없이 뚝배기만 쳐다보고 앉아있는 거야. 그러더니 미동도 없던 어깨가 들썩이더군. 펑곡조차 삼킨 채 소리 없는 눈물만 흘렸지. 난 그저 다가가 투박한 손으로 떨리는 등짝을 쓸어내려주는 것밖에 할 수 없었어. 밑바닥까지 싹싹 비워내고서야 사내의 호흡이 돌아오더군. 그리고는 제 안주머니에서 바로 이 물건을 꺼내놓는 거야. 내게 그러더군. 사장님, 지금 제 수중에 남은 건 이 고철 덩어리 하나가 전부입니다. 돌아가신 선친께서 남기신 단 하나의 흔적인데 이걸 담보로 잡혀두겠다는 거야. 그래서 내가 기겁을 하며 말렸지. 부모의 넋이 담긴 그런 중한 걸 미쳤다고 생판 남에게 주냐고. 그랬더니 그 핏기 없는 얼굴로 나를 보며 훗날 세상에 당당히 서게 되면 반드시 다시 모시러 오겠습니다. 그때 제 목숨을 살린 국밥값을 치를게요. 부디 제 목숨줄을 맡아주십시오. 그 피맺힌 맹세를 끝으로 녀석은 거센 눈폭풍 속으로 사라졌어. 그게 그 불쌍한 녀석과의 연결식이었지. 40번의 해가 바뀌는 동안 그림자조차 비추지 않더구나. 그저 나 홀로 이 기다림의 끈을 놓지 못했던 게야. 참 묘한 일이지. 금속 조각을 매만지며 그녀가 중얼거렸습니다. 손 안에 이걸 꽉 쥐기만 해도 까닭 모를 기운이 솟아나곤 했거든. 가만히 듣고 있던 청년이 시선을 맞췄습니다. 내겐 수호신 같은 거였지. 40년 풍파를 견디게 해줄 셈이야. 주름진 노인의 두 눈이 흔들림 없이 그를 향했습니다. 한데 댁을 마주친 순간 딱 감이 오더군. 어떤 걸 말씀이신지. 이 물건의 다음 주인이 드디어 나타났다는 예감 말이야. 당황한 그가 되물었습니다. 예? 제게 주신다니. 어째서요? 오미진 투박한 손길이 젊은 손등을 감싸 쥐었습니다. 아까 내 목숨을 구해주지 않았나. 인생이 걸린 면접날이라며 생남부지 노파를 살리겠다고 술의 앞을 막아서다니. 머리보다 몸이 튀어나갔을 뿐입니다. 그게 중요한 거지. 그녀의 눈동자에 묘한 광채가 스쳤습니다. 40년 전 그 녀석도 참 맹목적이었어. 고작 뜨끈한 국물 한 술이 생명을 빚어낸 셈이야. 낡은 금속 조각이 청년의 손바닥 위로 넘어왔습니다. 백도 본인은 그저 수레를 멈췄을 뿐이라 믿고 있겠지. 허나 그 무게가 얼마나 무거운지 아나. 삭막한 세상에 타인을 위해 제 한 몸 내던지는 바보가 몇이나 되겠어. 멍하니 내려다본 손바닥 위에 서늘하면서도 육중한 쇳덩이의 질감이 뚜렷했습니다. 그는 손을 저었습니다. 어르신, 40년의 추억을 제게 넘기시다니 당치 않습니다. 그러니까 쥐어주는 게야. 노파의 어조는 철석 같았습니다. 자네 곁에 이 행운이 머물러야 한다는 짙은 예감이 드네. 폭설 속에서의 마주침은 결코 우연이 아닐 듯하다. 마치 이 낡은 유품이 오랫동안 이 젊은이를 기다려온 것처럼. 맑게 갠 어르신의 눈망울 속 깊은 곳에서 뿜어져 나오는 절시감에 그는 더 이상 손사래를 칠 수 없었습니다. 평생 잊지 않겠습니다. 허리를 굽히는 그의 목소리가 떨려왔습니다. 생판 남에게 40년을 간직한 생명줄을 내어주다니. 기적 같은 현실 앞에서 먹먹해진 그의 어깨를 노파가 쓰다듬었습니다. 그 옛날 녀석도 댁만큼이나 심성이 맑았거든. 행여나 그 친구가 크게 출세해서 대신 음해를 갚으라 자네를 내려보낸 건지도 모르지. 옅은 미소를 지으며 청년은 심장과 가장 맞닿은 외투 안쪽에 그 물건을 품었습니다. 품속에서부터 뜨거운 열기가 번지는 듯 했습니다. 어르신, 저 반드시 번듯하게 일어설 겁니다. 이 물건도 끝까지 간직할 거고요. 그렇고 말고
태근필 씨 크게 될 것이야. 주름진 얼굴에 환한 웃음꽃이 피었습니다. 청년은 다시금 깊숙이 예의를 갖췄습니다. 참으로 큰 빚이어졌습니다. 그럼 이만 서둘러 보겠습니다. 뭐냐? 지체 말고 길을 나서게. 시험 무사히 치르고 단번에 합격하기를 바라네. 명심하겠습니다. 다리를 절며 그가 발걸음을 뗐습니다. 다친 관절이 시큰거렸지만 고통조차 잊을 만큼 뱃속이 꽉 찬 기분이었습니다. 등 뒤로 노파의 용성이 바람을 타고 날아들었습니다. 가만, 자네 성함이 어떻게 드나? 멈춰서서 고개를 돌린 그가 또박또박 대답했습니다. 정민규라고 합니다. 정민규입니다. 참으로 훤칠한 이름이구먼. 필히 희소식 전해주게나. 네, 어르신도 부디 만수무강하십시오. 그가 크고 힘차게 손을 저었습니다. 마주 흔들리는 노파의 손길을 뒤로 한 채 그는 매서운 칼바람이 휘몰아치는 길 한가운데로 걸음을 옮겼습니다. 단 한 번의 미련 없이 오직 전방의 빛을 향해 직진할 뿐이었습니다. 하얀 눈보라에 휩싸여 점처럼 아스라해질 때까지. 노파는 그 자리에 서서 청년의 뒷모습을 쫓았습니다. 이윽고 굽이진 골목 너머로 자추가 끊기자 가슴 한편에 서늘한 공백이 훅 끼쳤습니다. 40년 지기 분신이 떠난 빈자리. 그러나 시린 바람 속에서도 심장 언저리만큼은 불가마처럼 후끈거렸습니다. 한 점 미련 따윈 남지 않았습니다. 저 건실한 청년은 피령코 제 몫을 해낼 테지. 투박한 두 손을 겹쳐주고 하늘에 염원을 보냈습니다. 멈춰버린 삶의 바퀴를 다시 굴려야 할 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끝내 짐작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그 금속 조각에 얽힌 거대한 운명의 톱니바퀴를 바닥에 새겨진 YJ라는 글자가 누구를 가리키는지, 이 유품이 40년 전의 폭설을 넘어 어떤 인연으로 향하는지, 자취를 감췄던 바로 그 남자가 현재 어떤 거대한 소용돌이 속에서 이 물건을 맞이할 준비를 하고 있는지 아직은 꿈에도 알지 못했습니다. 발목을 삼키는 폭설 속 사내는 기묘할 정도로 차분했습니다. 결전의 장소까지 남은 시간은 단 20분. 품속 깊은 곳, 낡은 라이터 하나가 두 번째 심장처럼 박동했습니다. 묘한 예감이 전신을 감돌았습니다. 기어코 해내리라 다짐하는 그의 시야 끝으로 거대한 기업의 사옥이 드러났습니다. 맹렬한 눈보라를 뚫고 솟아오른 차가운 마천루를 마주하자 얼어붙었던 핏줄이 요동쳤습니다. 마침내 목적지에 다다랐습니다. 그의 운명을 쥔 바로 그 거대한 철옹성 앞이었습니다. 사내는 걸음을 멈춘 채 아득히 높은 꼭대기를 응시했습니다. 빙벽처럼 번뜩이는 외벽은 압도적이었습니다. 깊게 숨을 들이마시자 날카로운 겨울바람이 폐부를 서늘하게 훑었습니다. 시선을 아래로 향하자 처참한 몰골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겉옷은 진창을 뒹군 듯 엉망이었습니다. 바지춤은 너덜너덜하게 해졌고 신발은 본래색을 잃었습니다. 그럼에도 발길을 돌릴 수 없었습니다. 이 순간을 위해 너무 많은 것을 걸었기 때문이죠. 그는 조심스레 품속의 라이터를 움켜쥐었습니다. 손끝에 닿는 서늘한 무게감이 묘한 위로를 건넸습니다. 귓가에는 노파의 속삭임이 맴돌았습니다. 자네의 진심은 닿을 거라던 그 기묘한 축복이. 입술을 굳게 깨문 그는 마침내 유리문을 넘어섰습니다. 내부는 딴 세상처럼 휘황찬란했습니다. 거울처럼 매끄러운 바닥과 조명이 폭력적일 만큼 눈부셨습니다. 흠잡을 데 없이 단장한 무리들이 공간을 채우고 있었습니다. 온기가 온몸을 녹이려던 찰나 모든 눈동자가 이질적인 침입자를 향해 꽂혔습니다. 핏자국 섞인 진흙투성이 사내를 향해 경멸의 속삭임이 번졌습니다. 불황자가 쳐들어왔다며 부안 요원을 부르라는 목소리가 음성거렸습니다. 쏟아지는 경멸에도 그는 턱을 치켜들고 접수처로 직진했습니다. 접수원 역시 불쾌감을 숨기지 못하며 출입 목적부터 물었습니다. 그는 신규 채용 마지막 전형에 참석하러 왔음을 밝혔다. 아연실색한 직원은 처참한 몰골을 위아래로 훑으며 탄식했습니다. 3층의 목적지를 안내하자 그는 묵묵히 목매하고 등을 돌렸습니다. 뒤로 비아냥의 크기가 커졌습니다. 정신이 나간 게 틀림없다며 저런 몰골로 합격을 바라는 건 코미디라는 조롱이 날아들었습니다. 심장을 도려내는 모멸감이 일었으나 시선은 거두지 않았습니다. 이윽고 3층에 닿았습니다. 철문이 열리자 한치의 흐트러짐 없이 빼입은 경쟁자들의 열람실이 펼쳐졌습니다. 낯선 발소리에 수십 쌍의 눈동자가 일제히 뭔가로 향했고 공간은
적막해졌습니다. 정적을 깬 건 억누르지 못한 폭소였습니다. 진흙탕에서 구리다 왔냐며 킬킬대는 소리가 파졌습니다. 핏자국을 보며 경악하는 이들과 안도하는 속삭임이 교차했습니다. 사방을 에워싼 멸시의 뺨이 뜨거워졌습니다. 차라리 바닥이 갈라져 사라지고 싶었습니다. 그럼에도 시선은 꺾지 않은 채 가장자리를 향해 걸었습니다. 자리에 앉아 흠뻑 젖은 옷자락에서 오수가 웅덩이를 만들었습니다. 곁에 있던 이는 기겁하며 멀찍이 달아났습니다. 철저한 고립이었습니다. 이제라도 도망치는 게 낫지 않을까 하는 의문이 피어올랐습니다. 하지만 아버지의 영정, 밤낮없이 기도하는 어머니의 구분 등 학비에 짓눌린 누이, 그리고 수레를 막아선 노파의 환영이 그를 붙잡았습니다. 뼛속까지 시린 나이터가 다시 소나귀에 잡혔습니다. 참혹한 죽음의 문턱에서 대신 살아남은 자에게 건넸던 노파의 유언. 기적은 내 몫이라는 그 울림이 심장을 때렸습니다. 꽉 쥔 구철 덩어리에서 뜨거운 온기가 퍼져나왔습니다. 유동은 잦아들고 지독한 평온만이 내려앉았습니다. 절대 여기서 주저앉을 순 없지. 스피커에서 정민규 지원자를 호출하는 소리가 울렸습니다. 호명 소리에 몸을 일으켰지만 두 다리는 떨려왔습니다. 바지 틈으로 붉은 핏물이 번졌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문고리를 잡고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마음을 다잡으며 안으로 들어서자 서늘한 공기가 감도는 거대한 공간이 나타났습니다. 유리창 너머로는 거센 눈보라가 치고 있었습니다. 그 앞쪽으로 기다란 탁자가 놓여 있었습니다. 심사위원 5명 중 중앙에 자리한 이는 이른을 앞둔 지긋한 연배 어르신이었습니다. 은빛 머리카락 아래 매서운 시선과 최고급 정장이 범상치 않은 아우라를 풍겼습니다. 그룹의 최고 권력자인 윤광준 회장이라는 사실을 직감했습니다. 반면 심사위원들은 엉망진창인 그의 꼴을 보고 불쾌한 기색을 숨기지 않았습니다. 최영을 총괄하는 임원이 먼저 쏘아붙였습니다. 도대체 뭡니까? 그따위 몰골로 신성한 자리에 나타나다니. 그는 말없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송구합니다. 오다가 피치 못할 일을 겪었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다는 거죠? 거센 눈보라에 대중교통이 마비되어 도보로 이동해야만 했습니다. 가파른 길에서 미끄러지는 노점상 수레를 멈춰 세우려다 다쳤습니다. 그 말에 간부들은 실소를 터뜨렸습니다. 참나, 그걸 지금 핑계라고 대는 겁니까? 꾸며낸 말이 아닌 진실입니다. 요새 청년들은 소설 쓰는 재주가 탁월하군. 수레라니. 여기저기서 멸시하는 비웃음이 새어나왔습니다. 어금니를 깨물었습니다. 생면이 위태로운 찰나였기에 본능적으로 뛰어들었던 것뿐이었습니다. 눈물겨운 미담의 소가 표를 줄 거라 착각했나 보죠. 여긴 철저히 능력을 봅니다. 곧이어 송곳 같은 압박이 시작됐습니다. 이력서가 텅 비었군. 무슨 배짱으로 우리 그룹의 원소를 낸 건가요? 보여드릴 증명서는 탁없이 모자라도 제 사전엔 절대 좌절일은 없습니다. 가진 기술 하나 없으면서 회사에 무슨 보탬이 되겠소. 백지 상태에서 누구보다 치열하게 흡수하고 증명하겠습니다. 3년이나 허송세월했군. 뭘 한 거죠? 단 1초도 멈추지 않고 앞으로 나아가십니다. 임원이 코웃음을 쳤습니다. 성과가 전무한데 그딴 노력이 대체 무슨 가치가 있나? 다시 한번 모멸찬 폭소가 쏟아졌습니다. 양손에 핏대가 서도록 힘을 주며 자존심을 지켜냈습니다. 끝으로 남길 발언이 있습니까? 그는 흔들림 없는 시선으로 입을 열었습니다. 오늘 30년 만에 최악의 벅설을 뚫고 2시간 동안 도보로 당도했습니다. 그 여정에서 생사의 갈림길에 선 타인을 구했고 제 선택에 한치의 미련도 없습니다. 짧은 침묵 뒤에 말을 이었습니다. 절체절명의 순간에 생명을 우선시한 제 행동이 틀렸다고 보지 않습니다. 생명의 존엄성, 그리고 벼랑 끝에서도 굴복하지 않는 끈기. 이것이 제가 살아가는 유일한 철학입니다. 면접관은 서류를 덮었습니다. 그만하면 됐으니 퇴장하세요. 그는 정중히 허리 굽혀 예를 표했습니다. 귀한 시간 내주셔서 고맙습니다. 등을 돌려 출구를 향했습니다. 뒤통수에 꽂히는 험담에 심장이 후벼 파이는 듯 했지만 턱을 치켜들고 당당히 걸었습니다. 막 문턱을 넘으려는 찰나 품 안에서 무언가 쓱 빠져나가는 감각이 스쳤습니다. 해진 외투 안주머니의 틈새로 라이터가 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챈그랑. 금속 재질의 점화기가 대리석 바닥에 부딪히며 날카로운 파열음을 냈습니다. 워낙 정신이 없던 터라 소리를 듣지 못한 그는 복도로 빠져나갔고 문이 닫혔습니다. 남겨진 사람들은 즉각 채점표를 그렸습니다. 최악이군요. 감성파리로 취업을 하려 하다니. 티어랩의 수작을 다 보는구만.
아까운 시간만 버렸으니 어서 다음 번호 호명하세요. 바로 그 순간 줄곧 침묵을 지키던 최고 교명자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카펫 위에서 이채로운 광채를 발견한 탓이었습니다. 발밑에 버려진 낡은 쇠 조각이었습니다. 노인은 떨리는 손을 뻗어 그것을 조심스레 주워들었습니다. 피부에 금속이 닿는 찰나 온몸에 솜털이 곤두서는 듯한 기시감이 덮쳐왔습니다. 소나기를 채우는 묵직함과 오랜 세월 길들여진 곡선, 맥박이 요동치는 가운데 옆면을 쓸어보았습니다. 마모되어 지워질 듯한 세 개의 이니셜을 발견한 순간 노회한 권력자의 표정이 하얗게 질려버렸습니다. 호흡이 가빠졌습니다. 틀림없는 과거 자신이 분신처럼 지니고 다니던 바로 그 물건이었으니까. 40년 전 배랑 끝에서 생을 마감하려던 야밤. 허름한 국밥집에서 온기를 나누어준 노점 주인에게 쥐어주고 떠났던 선친의 마지막 유산이었습니다. 이 세상에 단 하나뿐인 피부치에 체온이 서린 영혼의 조각이 다시 그를 찾아온 곳입니다. 언젠가 빛을 보게 되면 반드시 은혜를 갚겠다 맹세했건만 성공에 취해 그 다짐을 새까맣게 지우고 말았죠. 허나 도대체 어째서 내 과거의 파편이 저 앳된 지원자의 소나귀에 쥐어져 있단 말인가. 윤 회장의 거친 양손이 주체할 수 없이 파르르 떨려왔습니다. 안색이 몹시 안 좋으십니다. 곁에 있던 임원이 사색이 되어 안부를 살폈습니다. 침묵으로 일관한 채 그는 창 너머만 응시했습니다. 바깥은 매서운 칼바람이 여전히 세상을 뒤덮고 있었습니다. 40년이라는 긴 세월을 거슬러 올라간 그 밤 역시 이토록 지독한 폭설이 내렸습니다. 잊혔던 옛 상흔이 차올랐습니다. 지독한 허기와 좌절감에 휩싸여 강물만 굽어보던 찰나 눈물 젖은 국밥을 입에 밀어넣을 때 투박한 손길로 등을 쓰다듬으며 체하지 않게 조심하려던 그 다정함까지. 귓바퀴를 맴도는 낡은 음성이 어제 일처럼 생생했습니다. 생면부주인 그 여인의 온정이 없었다면 그의 숨통은 그 겨울밤 끊어졌을 터입니다. 굴지의 건설사 총수라는 현재조차 존재할 리 없었죠. 하물며 40년이라는 기나긴 공백을 깨고 그 물건이 불쑥 튀어나오다니요. 방금 전 문을 나선 사내아이의 흔적이라 치부하기엔 소름 돋도록 기묘한 인연이었습니다. 그는 차가운 금속을 자신의 심장 부근으로 꽉 끌어안았습니다. 거친 맥박이 고스란히 전해졌죠. 방금 전 그 아이, 지금 당장 찾게. 그의 입술 사이로 무거운 지시가 흘러나왔습니다. 배석한 심사위원단이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그를 불렀지만 그는 끝내 아무런 답변을 내놓지 않았습니다. 오로지 출입구만을 응시하며 발걸음을 뗐습니다. 미지의 사내를 쫓는 일이 무엇보다 시급했거든요. 대체 무슨 연유로 이 물건이 저 아이에게 흘러갔는지, 나아가 생명의 은인인 그녀의 행방까지 기필코 추적해내야만 했습니다. 회의장 밖 텅 빈 통로에 홀로 멈춰선 그는 멍한 시선으로 손바닥 위 물건을 내려다보았습니다. 세월에 마모된 은빛 표면 위로 선명히 남은 YJEJ라는 부친의 영문 이름표. 40년 전 묵은 회한이 해일처럼 덮쳐왔습니다. 시절을 거슬러 27세 무렵 그는 누구보다 혈기왕성한 사내였습니다. 천친이 남기신 영세한 토건업체를 이끌며 원대한 야망을 품고 살았죠. 이 땅에서 으뜸 가는 건축명가를 세우고야 말리라. 그러나 세상은 호락호락하지 않았습니다. 능력 밖의 대규모 주거단지 시공권을 억지로 따낸 것이 화근이었습니다. 미처는 턱없이 모자랐건만 탐욕에 눈이 멀어 막대한 빚을 끌어다 썼고 결국 파국을 맞이합니다. 하청업체들의 줄도산, 모든 것이 도미노처럼 파괴되었습니다. 빚쟁이들의 독촉이 이어졌고 보금자리와 일터까지 압류당했습니다. 식구들, 임금조차 떼먹은 신사가 되자 반려자는 핏덩이 아들을 안고 친정으로 도망쳤습니다. 그렇게 그는 단 하룻밤새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남은 건 목을 죄어오는 채무 영수증뿐이었습니다. 거기에 선친이 남기신 이 자그마한 불쏘시개 하나. 30년 만에 최악의 폭설이 쏟아지던 그의 겨울. 그는 곡기조차 끊긴 상태였습니다. 몸류의 처마 하나 없이 차가운 눈보라를 맞으며 밤거리를 배회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교각 위 덜덜 떨리는 두 손으로 쇠창살을 쥔 채 까마득한 시면을 내려다보았습니다. 이 차가운 물살 속으로 몸을 던지면 모든 고통이 멎을 거란 유혹이 머릿속을 지배했습니다. 천문학적인 부채와 처자식의 외면 속에서 그를 안타까워할 이승의 존재는 없었습니다. 호흡을 멈추는 편이 낫다 여겨
경계를 넘어가려던 찰나 외투 주머니 속에서 딱딱한 새 조각 하나가 만져졌습니다. 바로 죽은 아비의 흔적. 아들아, 대물림되어 온 이 징표가 네 벼랑 끝에 작은 온기를 줄 게다. 무슨 일이 있어도 목숨만은 부지해야 한다고 말입니다. 홀린 듯 꺼내든 그 쇳덩이는 흐릿한 가로등 조명을 머금고 영롱한 빛을 뿜어냈습니다. 왈칵 쏟아진 눈물방울과 함께 아비의 기대를 꺾어버린 불유자는 얼어붙은 아스팔트 위에서 오열했습니다. 끝내 투신하지 못한 건 부친의 자애로운 잔상 때문이었습니다. 그는 비틀거리며 죽음의 문턱에서 등을 돌렸습니다. 허나 피만 쳐가 있을 리 만무했으니 하얀 재앙 속을 정처 없이 거닐었죠. 연급 같은 시간이 흐른 뒤 닿은 곳은 인적이 끊긴 낡은 재래시장 어귀였습니다. 기적처럼 후미진 끄트머리에서 미약한 백열등이 새어나왔습니다. 촌스러운 상호를 내건 조그마한 밭집 하나가 숨어 있었습니다. 마치 보이지 않는 실에 이끌리듯 미끄러져간 낡은 여다지문 틈새로는 얼어붙은 영혼을 녹이는 온기가 피어올랐습니다. 며칠 밤낮을 맹물조차 못 넘긴 빈속이 타들어갔습니다. 땡전 한 푼 없는 거짓골이었지만 생존 본능이 이성을 이겼습니다. 텅 빈 홀 안쪽에서 30대 중반 무렵에 안악이 걸어 나왔습니다. 세파에 찌들었으나 한없이 포근한 눈매를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험한 날씨에 바깥에서 얼마나 고생했냐며 살갑게 반겨주었습니다. 그 목소리 앞에 그는 수치심과 서러움이 뒤엉켜 벙어리가 되고 말았습니다. 숨을 죽인 채 사내는 우두커니 서 있었습니다. 초점 잃은 퀭한 낯빛에 주인의 낯빛마저 굳었습니다. 잔뜩 겁에 질린 몰골에 그녀가 조심스레 안부를 물었습니다. 아이고 손님, 안색이 왜 이래요? 얼어붙은 입술을 달싹이던 사내의 입에서 힘겨운 목소리가 새어나왔습니다. 허기 좀 면할 수 있겠습니까? 수중엔 땡전 한 푼 없었고 처참하게 짓밟힌 자존심에 몸이 떨려왔습니다. 그녀는 말없이 뒤돌아 부뚜막으로 향했습니다. 이윽고 뚝배기 한가득 펄펄 끓는 온기가 식탁 위에 놓였습니다. 급하게 먹다 얹혀요. 천천히 들어요. 숟가락을 쥔 사내의 거친 두 손은 쉴 새 없이 요동쳤습니다. 매콤하고 구수한 냄새가 코끝을 스치는 찰나 꾹꾹 눌러 담았던 서러움이 왈칵 쏟아져 내렸습니다. 뜨거운 국물 위로 굵은 눈망울이 떨어졌습니다. 고맙습니다. 평생 잊지 않겠습니다. 오열하며 퍼넣는 밥알 사이로 짭조름한 회안의 눈물이 넘어갔습니다. 식당 주인은 그저 곁에 다가와 투박한 손길로 들썩이는 어깨를 쓸어내려줄 뿐이었습니다. 살에 들려요. 쉬엄쉬엄 먹어요. 그 다정한 온기에 텅 빈 그릇을 마주하고서야 그는 겨우 이성을 되찾았습니다. 대체 무슨 기구한 사연이냐는 다그침에 굳게 닫혀있던 사내의 말문이 터졌습니다. 폭삭 망해버린 공장, 산더미 같은 빚쟁이들, 뿔뿔이 흩어진 처자식, 그리고 차가운 강물에 투신하려던 직전의 참담함까지 모조리 털어놓았습니다. 긴 넋두리를 잠자코 듣고 있던 그녀가 마침내 입을 열었습니다. 허튼 생각일랑 집어치워요. 목숨 끊어지면 거기가 무덤인데 숨이라도 붙어 있어야 다시 일어서지. 제 인생은 이미 박살났단 말입니다. 사지 육신 튼튼한 양반이 웬 나약한 소리입니까? 그녀의 꾸짖음엔 뼈가 있었습니다. 나도 서방 도망가고 핏덩이 업은 채로 이 약물고 국밥 말아 팔고 있어요. 그래도 죽겠다는 소린 입 밖에도 안 꺼내. 끈질기게 버티면 볕들 날이 반드시 오니까. 마디마디 굳은 살 박인 여인의 억센 손이 사내에 온기를 부여잡자 벼랑 끝에 섰던 그가 마침내 몸을 일으켰습니다. 당장 음식값을 치러야 했건만 옷자락을 뒤져봐도 만져지는 건 차가운 부싯돌 하나뿐이었습니다. 가진 게 선친께서 남기신 이 물건뿐입니다. 담보로 잡혀두죠. 예상치 못한 물건에 여인은 당혹감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일이 중한 건 어찌 낯선 이에게 넘겨요. 보란듯이 제기해서 이 빚을 갚으러 당당히 돌아오겠습니다. 굳은 맹세와 함께 생기를 잃었던 사내의 동공에 형형한 도끼가 서리기 시작했습니다. 패배자의 절망이 아닌 생존을 향한 집념이었습니다. 그녀 역시 묵묵히 그 쇳더미를 건네받았습니다. 기다릴 테니 반드시 되찾으러 와요. 성함이 어찌 됩니까? 윤광준이라고 해요. 강준 씨, 내 목숨을 걸고 다시 오리다. 사내가 떨치고 나선 거리엔 얄궂은 칼바람이 요동쳤지만 그의 가슴 속엔 이미 모진 풍파를 뚫고 나아갈 뜨거운 불씨가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그 길로 공사판 흙먼지를 뒤집었으며 짐승처럼 일꾼 노릇을 자처했고 밑바닥부터 차근차근
벽돌을 쌓아 올렸습니다. 10년의 세월이 흘러 제법 탄탄한 뼈대를 갖췄고 20년 뒤엔 재계의 거물로 우뚝 섰습니다. 그리고 40년이 흐른 오늘날 그의 그룹은 전국 10대 대기업 반열에 오르는 찬란한 영광을 거머쥐었습니다. 허나 앞만 보고 달리느라, 아니 비겁하게도 까맣게 잊어버린 채 세월을 허비하고 말았던 겁니다. 은인의 얼굴도 낡은 국밥집도 볼모로 맡겼던 그 유품마저 40년간 까맣게 잊어버렸던 자신을 원망하며 손안의 물건을 응시했습니다. 주름진 뺨 위로 굵은 눈물이 속절없이 흘렀습니다. 은인에게 평생 죄를 지었소. 한데 이 물건이 대체 왜 지금 이곳에 나타난 걸까요? 방금 전 문을 나선 그 핏덩이는 어찌 이걸 쥐고 있었을지, 혹여나 그 옛날의 은인께서 아직 숨을 쉬고 계신 건 아닐지, 미친 듯이 요동치는 심정 소리를 애써 누르며 그는 당장 그 사내 아이를 잡아채야 한다는 일념으로 복도를 박차고 나갔습니다. 장장 40년 만에 찾아온 속죄의 끈을 이번만큼은 절대 놓칠 수 없었으니까. 폭풍처럼 심사장으로 돌아온 회장의 모습에 임원진들은 아연실색했습니다. 회장님, 돌연 어딜 그리 다녀오셨습니까? 조심스레 묻는 질문 따윈 그의 귓가에 닿지 않았습니다. 오직 손바닥 위에서 빛바랜 은빛 광채를 내뿜는 YJ라는 각인, 그리고 그걸 흘리고 간 사내 아이의 잔상만이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당장 놈의 행방을 추적해야 했습니다. 비서실장, 당장 경호실 녀석들 전부 집합시켜. 사색이 된 비서가 허둥지둥 물었습니다. 경호실 병력을 말씀이십니까? 갑자기 무슨 당장 튀어오라고 해. 회장의 호령이 회의실을 갈랐습니다. 혼비비백산한 비서가 긴급 통신망을 올렸고 경호 책임자가 뛰어들어왔습니다. 각 잡힌 수트 위로 무전기를 찬 사내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지시하십시오. 지금 당장 건물 전체 감시 카메라 돌려. 방금 이 방을 빠져나간 핏덩이 하나가 있다. 무조건 잡아와. 영문을 모르는 책임자가 되물었습니다. 인상착의가 어찌 됩니까? 녹은 눈에 푹 젖은 외투, 찢겨나간 무릎팍엔 핏자국이 선명할 거다. 몰골이 워낙 처참해져 단번에 알아볼 테니 서둘러. 경호 책임자가 다급히 무전을 쳤습니다. 상황실 3층 면접장 앞 CCTV 당장 돌려. 방금 전 문을 나선 그 남자, 동선조차 무거운 침묵이 강돌았습니다. 윤 회장의 입술이 타들어갔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수신기 너머로 보고가 들려왔습니다. 파악 마쳤습니다. 타깃은 정민규라는 채용 후보자입니다. 오전 9시 막바지 전형 리스트에 있는 자입니다. 정민규. 뇌리에 깊게 박힌 세 글자였습니다. 임원이 이력서를 훑으며 호면했던 바로 그 녀석이었죠. 경로 다 털어봐. 현재 위치가 대체 어디야? 통제실에서 즉각 회신이 떨어졌습니다. 순간기를 이용해 1층으로 이동한 상태입니다. 1층 홀을 가로질러 주 출입구 밖으로 빠져나갔습니다. 사옥 외부이며 좌측을 향해 도보 이동 중입니다. 카메라 사각지대에 진입했습니다만 동선상 구도심 장터길로 접어든 모양새입니다. 장터라니, 그 두 글자에 윤 회장의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무려 40년 전 그가 절망 속에서 헤매던 바로 그 골목이거든요. 말순할매의 낡은 국밥집이 자리했던 곳. 필연치고는 너무나 소름 돋는 타이밍이었습니다. 총수님, 대체 어찌된 영문이신지요? 얼굴이 새하얗게 질리셨습니다. 임원이 사색이 되어 물었지만 그는 아무런 대꾸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손에 쥔 낡은 나이타를 품속에 챙기곤 벌떡 일어섰습니다. 금일 일정은 여기서 접는다. 예? 대기 인원이 10명이나 있는데요. 전부 명일로 연기해. 난 지금 당장 가볼 데가 있으니까. 심사위원석이 발칵 뒤집혔습니다. 그룹 수장이 채용을 내팽개치고 이석하는 건 창사 이래 초유의 사태였죠. 오너시여, 무슨 연유인지 내 사생활이다. 아무도 참견하지 마. 그는 일말의 미련조차 없이 그 공간을 박차고 나왔습니다. 수행실장이 혼비백산하며 뒤쫓았습니다. 어딜 가시렵니까? 반나절 뒤 중역회의가. 전부 물려. 파행이라뇨? 정기 이사회를 말씀이십니까? 싸그리 엎으라고. 금일 스케줄은 전면 백지화에 실장의 두 눈이 튀어나올 듯 커졌습니다. 그 철두철미한 양반이 이사회 안건을 뭉갠 것은 단 한 번도 없던 일이었습니다. 천재지변이 일어나도 결재석을 지키던 분이었습니다. 총수님, 이건 그룹의 사활이 내 목숨보다 주말리는 없어. 당장 엎어. 서슬퍼런 불령에 실장은 입을 꾹 다물 수밖에 없었습니다. 맹수처럼 번뜩이는 그 안광 앞에서는
어떤 토도 달 수 없었죠. 그룹에 명운을 걸 만한 무언가가 벌어진 게 틀림없었습니다. 승강기를 잡아타고 1층까지 쏜살같이 내려왔습니다. 넓은 라운지를 맹렬한 속도로 가로질렀습니다. 출입구 앞엔 묵직한 대형 세단이 서 있었습니다. 대기하던 전담 쇼퍼가 달려와 상석을 열었습니다. 행선지를 하명해 주십시오. 부도심 재래상권. 최대한 밟아. 예? 거기 말씀이십니까? 운전대 잡은 손이 멈칫했습니다. 제게 거물이 그 허름한 동네엔 웬일이란 말입니까? 허나 그는 고용인의 의무를 다했습니다. 즉시 출발하겠습니다. 육중한 엔진이 으르렁대며 구르기 시작했습니다. 창밖으로는 살을 내는 듯한 눈보라가 몰아쳤습니다. 빙판길 카세에 속력을 내는 것은 무리였습니다. 그는 타들어가는 심정으로 성에 낀 차창만 뚫어지게 쳐다보았습니다. 이게 최선이야? 엑셀 좀 밟으라고. 송구합니다. 폭설로 인해 노면이 엉망이라서요. 회장은 어금니를 깨물었습니다. 명치가 턱턱 막혀왔죠. 그 사내를 이대로 영영 놓쳐버릴 순 없었습니다. 내 손에 들린 이 착화기가 대체 누구 손을 탄 건지, 은인인 그녀가 생존해 있는지, 지난 40년의 세월을 어찌 버텨왔는지 기필코 파헤쳐야만 했거든요. 백색으로 뒤덮인 풍경이 빠르게 뒤로 밀려났습니다. 시계바늘은 무심코 40년 전 그 비참했던 혹한의 밤으로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그 시절에도 하늘에 구멍이 난 듯 폭설이 쏟아졌었죠. 한강 다리 위에서 시퍼런 강물을 내려다보며 목숨을 끊으려던 그 순간, 홀린 듯 밀고 들어간 허름한 밥집 하나, 뚝배기 가득 담긴 뜨끈한 장국, 그리고 내 어깨를 툭툭 다독여주던 투박하고 굳은 살 베인 손께. 숨 끊어지면 그걸로 떼니요. 악착같이 숨 쉬어야 벽돌날도 오는 법이지. 그 투박한 유로가 아니었다면 지금의 나는 진작에 썩어 문드러졌을 겁니다. 굴지의 재벌 총수라는 거창한 언과는 꿈도 못 꿨겠죠. 허나 앞만 보고 달리느라 40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생명의 은인을 까맣게 잊고 지냈습니다. 변명할 여지조차 없이 머릿속에서 완벽히 지워버린 겁니다. 금에 환영하면 제일 먼저 모시겠노라 맹세해놓고선 정작 불을 거머쥔 후엔 콧배기도 비치지 않았거든요. 배은망덕한 짐승이나 다름없었죠. 그는 핏대가 서도록 두 주먹을 말아쥐었습니다. 두 번 다시 과거의 과오를 반복하지 않으리라. 30분 남짓 뚫고 왔을 무렵 마침내 장터 어귀에 차가 멈춰섰습니다. 길목엔 새하얀 눈더미가 무릎까지 차올라 있었습니다. 워낙 비좁은 슬럼가라 더는 진입 자체가 불가능했습니다. 차량통에는 이 지점이 한계선입니다. 그는 스스로 차문을 열고 나섰습니다. 살을 찢는 듯한 삭풍이 뺨을 후려쳤고 매서운 눈보라가 시야를 가렸습니다. 외투 기술 받장염이며 미로 같은 샛길로 뚜벅뚜벅 발을 내디뎠습니다. 뒤따르던 수행 출장이 사색이 되어 달려왔습니다. 제가 앞장서 모시겠습니다, 어르신. 놔둬라. 내 발로 직접 디뎌야 할 길이여. 하오나 폭설이 기승을 부리는데 염려마라. 가서 대기해. 단호한 명령에 실장도 억지로 고개를 주워꼬렸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호출 주십시오. 그는 철저히 고리뜬 채 걷고 싶었거든요. 40년 전 벼랑 끝에 몰려 홀로 배회했던 바로 그날처럼 차가운 강물로 몸을 던지려 했던 그 처절한 발걸음을 다시 한번 되짚으며 말입니다. 여느 때와는 전혀 다른 외출이었습니다. 오직 생명의 은인을 마주하겠다는 일념 하나로 푹푹 빠지는 새하얀 빙판길을 헤쳐나갔습니다. 수백만 원짜리 수제화가 얼음물에 젖고 최고급 정장 밑단이 엉망이 되어버렸습니다. 허나 그런 건 안중에도 없었습니다. 그저 얼어붙은 시장통에서 빗자루질을 하는 상인들 사이를 미친 듯이 두리번거릴 뿐이었습니다. 이토록 매서운 폭설에 발길이 끊긴 지 오래인 거리. 도대체 그 산에는 어디로 호련히 사라진 걸까요? 윤광주는 타들어가는 속을 부여잡고 후미진 골목 깊숙이 파고들었습니다. 곧이어 꽁꽁한 채소 가판대들이 시야에 들어왔습니다. 마흔에 전 그 춥고 배고프던 시절과 다를 바 없는 서글픈 골목 풍경. 바로 그 찰나 아득한 눈보라 너머로 기이한 실루엣이 어른거렸습니다. 가파른 빙판 비탈길을 위태롭게 내려오는 낡은 손수레. 그리고 그걸 간신히 버티며 끌고 있는 백발의 노파였죠. 순간 광준의 숨통이 턱 하고 멎어버렸습니다. 혹시 저 구분 등이 그토록 애타게 찾아 헤매던 말순씨인 걸까요? 그는 사시나무처럼 떨리는 다리를 이끌고 거친 눈보라를 맨몸으로 가르며 천천히 다가갔습니다. 수레와 거리가 좁혀질수록 가슴은 터질 듯 요동쳤고
까마득히 잊혔던 옛 시절의 파편들이 눈앞의 현실과 무섭게 뒤엉켜버렸습니다. 마흔의 전 혹한의 밤. 온몸을 녹여주던 국밥집의 아슬한 온기, 뚝배기를 건네던 그 거칠고 다정했던 손길의 주인이 마침내 실체를 드러낸 것입니다. 무려 40해라는 기나긴 풍파를 훌쩍 건너뛰어 운명처럼 그의 시야에 다시 맺힌 것입니다. 그는 호흡마저 완전히 잊은 채 시선을 고정했고 바들바들 떨리는 손길로 외투 주머니 속 낡은 라이터를 매만지며 전율했습니다. 마침내 하늘이 도우신 겁니다. 얼어붙은 가파른 길을 안간힘을 쓰며 천천히 내려오는 저 애처로운 자태. 고된 수레의 무게를 오롯이 견디는 이는 잔뜩 굽은 허리에 촌부로 소mid이 다 빠져버린 헌 방한복 하나로 모진 추위를 버티고 있었습니다. 보잘것없는 탈모자를 푹 눌러쓴 서글픈 행색. 그런데 참으로 기묘하게도 그 수레 뒤편에 또 다른 인형이 아른거렸습니다. 바로 한 사내였죠. 흠뻑 젖은 외투자락을 휘날리며 버거운 수레를 뒤에서 사역을 다해 밀어올리고 있는 게 아니겠습니까? 처참하게 찢겨진 바짓단. 세상에나. 불과 조금 전 최종 심사장 문을 과감히 박차고 뛰쳐나갔던 그 무모한 지원자였습니다. 정민규. 광주는 망연자실한 채 단 한 치도 떼지 못하고 그 자리에 돌처럼 굳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기막힌 인연의 시선을 뺏긴 사이 할머니는 꽁꽁언 빙판길 위에서 목숨을 건 듯 아슬아슬하게 발걸음을 옮기고 있었습니다. 사내는 피투성이가 된 다리의 끔찍한 고통을 악물고 참아내며 말없이 온몸을 바쳐 든든하게 뒤를 받쳐주고 있었습니다. 다리를 심하게 절뚝거리면서도 뼈를 깎는 듯한 고통 속에서 단 한 번의 머뭇거림조차 보이지 않았습니다. 광준의 콧잔등이 몹시 시큰해졌습니다. 생면부지의 총부를 구하려 제 몸이 부서지는 줄도 모르고 수레를 감당하는 저 이타심. 문득 심사장에서 그가 내뱉었던 묵직한 한마디가 뇌리를 강타했습니다. 타인의 목숨이 경각에 달해 그저 본능적으로 몸을 던졌을 뿐이라던 그 바보 같은 대답. 결단코 허세가 아니었던 것입니다. 어머니의 밑바닥부터 저토록 미련할 만큼 순수하고 우직한 자였던 것이죠. 수레가 지처까지 다가오자 광주는 노파의 낯빛을 유심히 응시했습니다. 모진 풍파가 잔인하게 깎아낸 흉터 같은 굴곡들, 잔인한 세월을 고스란히 얻어맞은 흔적 속에서도 두 눈동자만큼은 형언할 수 없이 맑고 단단하게 빛을 발하고 있었습니다. 숨결이 닿을 만큼 거리가 좁혀지자 혈관이 터져버릴 듯 맥박이 미친 듯이 치솟았습니다. 이 강렬한 기시감. 마침내 40의 전 기억 속 굳게 봉인되어 있던 30 중반에 고단했던 여인의 낡은 잔상이 깨어났습니다. 거칠지만 한없이 따사로웠던 미소, 뚝배기를 건네며 얹힌다며 천천히 들라던 그 다정했던 핀잔이 환청처럼 귓가를 맴돌았습니다. 한치의 오차도 없었습니다. 40의 고된 세월이 척추를 꺾고 얼굴을 망가뜨렸어도 그 맑은 안광만은 거짓말처럼 예전 그대로였으니까. 말순씨, 오직 그녀뿐이었습니다. 광준의 붉어진 눈시울 사이로 뜨거운 회한이 차올랐고 버티고선 두 다리가 허물어졌습니다. 당장이라도 달려가 부둥켜 안고 싶었지만 엄청난 죗값에 짓눌려 옴짝달싹할 수 없었습니다. 무려 40의 너무나도 긴 방관의 세월이었습니다. 나를 살리는 이는 그 기나긴 세월 동안 이토록 처절하게 버티며 짐승처럼 연명해 온 것이었습니다. 78 노구가 되어 눈보라 속 짐수레를 끌다니 재벌 총수로 군림하며 떵떵거렸던 자신의 오만함이 뼈를 깎듯 수치스러워 미칠 지경이었습니다. 반드시 성공해서 모시겠다 맹세해놓고선 무려 40해 동안 코빼기 한 번 비추지 않은 금수만도 못한 짓을 저질렀죠. 천벌을 받아 마땅한 죄인이었지만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남은 빚을 청산해야만 했습니다. 그는 사력을 다해 발을 뗐습니다. 한 걸음, 그리고 또 한 걸음. 뒤척이는 진청 같은 눈길을 뚫고 오직 그녀만을 향해 맹렬히 전진했습니다. 수레와의 거리는 10m, 5m, 3m로 좁혀졌고 마침내 할머니가 낯선 인기척에 스르르 고개를 치켜들었습니다. 눈길을 가로막고 선이는 범상치 않은 최고급 외투를 거친 초로의 신자였죠. 은발의 매서운 인상을 가진 완전한 타인이었으나 소름 끼칠 정도로 기이한 아련함이 할머니의 가슴을 스쳤습니다. 분명 가슴 한 구석을 찌르는 낯익은 실루엣에 그녀는 의아한 듯
연신 고개를 갸우뚱거렸습니다. 민규 역시 수레를 악착같이 밀던 손을 멈추고 앞을 주시하더니 그만 기겁을 하며 두 눈을 부릅뜨고 말았습니다. 총수님. 민규의 입에서 헛것이라도 본 듯 경악에 찬 떨리는 목소리가 새어나왔습니다. 방금 전날 평가하던 거대 기업의 최고 권위자가 대체 왜 이 누추한 곳에 나타난 걸까? 의아함에 휩싸인 노모는 손자와 눈을 맞췄습니다. 방금 뭐라고 했니? 그룹 총수라고? 손자는 떨리는 목소리로 눈앞의 사내가 바로 그 거물임을 근정했습니다. 오늘 내 일자리를 결정짓던 그분이라는 소리에 촌노의 시선은 다시금 낯선 신사를 향해 고정되었습니다. 꽤나 낯익은 상호명이었다. 요 근래 TV만 틀면 연일 보도되던 그 거대한 기업체가 분명했습니다. 그런 하늘 같은 위인이 어째서 이 허름한 장터 한복판에서 나를 응시하는 걸까? 굳어버린 노인 곁으로 다가온 사내의 인매가 파르르 떨리고 있었습니다. 터져나오는 오열에 차마 첫마디조차 떼지 못했습니다. 무려 40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가슴에만 품어왔던 수많은 문장들이 엉켜버린 탓입니다. 은혜를 입었다는 참회, 염치 없었다는 사죄, 그리고 당신이 내 목숨을 건졌다는 벅찬 고백들. 허나 단 한 글자조차 허공을 가르지 못했습니다. 그저 뚫어지게 응시하는 사내의 주름진 뺨 위로 굵은 물줄기만 하염없이 쏟아질 뿐이었습니다. 평범한 노파는 크게 당혹스러워했습니다. 일면식도 없는 귀한 분이 자신을 붙잡고 대성통곡을 하고 있었으니 말입니다. 아이고, 어르신, 어디 편찮으신답니까? 당황한 그녀가 한껏 몸을 낮추며 조심스레 안부를 건넸습니다. 귓가에 스치는 그 음성에 늙은 총수의 억장이 속절없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40년 전 벼랑 끝에서 들었던 바로 그 구원의 메아리였기에 거칠어도 온기가 가득했던 다독임. 체하니까 꼭꼭 씹어넘겨요. 목숨 끊어지면 허사야. 버텨야 볕들 날도 오는 법이지. 그 옛날의 위로가 환청처럼 울려 퍼졌습니다. 사내는 억눌린 울음을 삼키며 간신히 이름을 불렀습니다. 말순, 아주머니. 진동하는 음성에 놀란 노파의 두 눈이 화들짝 커졌습니다. 도대체 이 귀빈이 촌스러운 내 석절을 어찌하는 건가? 뉘신데 절 찾으시오? 저를 잊으신 겁니까? 대답 대신 그는 파르르 떨리는 손끝으로 품속에서 작은 물건 하나를 꺼내 들었습니다. 세월의 흔적이 역력한 은빛 점화기. YJ라는 이니셜을 확인한 노모의 동공이 미친 듯이 요동치기 시작했습니다. 동이 트자마자 사랑하는 손주의 손에 애지중지 쥐어보냈던 바로 그 부적 같은 물건이었으니까. 아니, 그걸 어찌 대기. 40년 전 이맘때 제가 아주머니께 남긴 담보입니다. 맺혔던 오열이 마침내 폭포시처럼 터져나왔습니다. 폭설이 쏟아지던 40년 전 어느 깊은 밤, 허기진 배를 뜨끈한 뚝배기로 채우고 돈 대신 이 쇳덩이를 두고 도망쳤다. 기막힌 과거에 노모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당장이라도 가슴속 펌프질이 멎어버릴 것만 같은 크나큰 충격이었습니다. 목숨을 끊으려던 캄캄한 눈보라쇼. 허겁지겁 궁구를 삼키며 짐승처럼 오열하던 애뜬 사내. 불쇠에서 반드시 은혜를 갚겠다며 점화기를 쥐어주고 호련히 사라졌던 그 핏덩이가 늙은 거물이 되어 돌아온 것입니다. 세상에, 자네가 정녕 그 얼어 죽을 뻔했던 총각이란 말인가? 갈라진 음성이 걷잡을 수 없이 흔들렸습니다. 노신사는 거세게 고개를 끄덕이며 젖은 뺨을 훔쳐냈습니다. 맞습니다. 저 살려주셨던 그놈입니다. 외국 굳건했던 늙은 여인의 눈시울마저 붉게 물들고 말았습니다. 강산이 매번이나 바뀔 40년 세월. 매일같이 문지방만 바라봤어. 반드시 약속을 지킬 위인이라 믿어 의심치 않았지. 그래서 그 차가운 쇳더미를 부적처럼 품고 살았어. 숨이 턱 막힐 때마다 그걸 쓰다듬으며 모진 세월을 견뎌냈단다. 필시 대성에서 떵떵거리고 살 거다. 때가 되면 은혜를 갚으러 올 거다. 그리 맹신했거든. 허나 기약 없는 기다림이었다. 10년, 20년, 급기야 30년이 훌쩍 넘어가자 결국 가슴에 묻어버릴 수밖에 없었지. 험한 세상 버티지 못하고 명주를 놓았구나. 이 늙은이를 새까맣게 지워쓰려니 체념했는데 기어이 40년이라는 긴 세월을 돌고 돌아 나타나다니. 숨이 붙어 있었어. 살아남았어. 큰 곳과 함께 터진 안도. 번듯하게 일어섰구나. 장한 내 새끼. 그 기막힌 재회를 곁에서 지켜보던 손자는 넋을 잃고 말았습니다.
도무지 머리로는 해석이 불가능한 진풍경이었습니다. 천하를 호령하는 굴지의 대기업 청수가 볼품없는 자신의 혈육 앞에서 아이처럼 목 놓아 우는 꼴이라니. 평생 눈물 한 방울 안 흘리던 강인한 노무마저 오열 중이었습니다. 40년 전의 과거, 은빛 점막이, 그리고 따뜻한 한 끼. 흩어져 있던 파편들이 무서운 속도로 꿰맞춰졌습니다. 도미틀 무렵 그녀가 건네주던 당부가 벼락같이 뇌리를 스쳤습니다. 40년 전 어느 고단한 젊은이에게 담보로 잡아둔 물건이라 하셨지. 훗날 출세하면 반드시 돌아오겠다며 뒷모습을 보였던 그 슬픈 사연의 주인공이 바로 눈앞에서 오열하는 저 위대한 사업가였다는 사실에 거대 그룹을 이끄는 전설적인 인물. 모든 전말을 깨달은 청년의 등줄기를 타고 오싹한 전율이 흘렀습니다. 해병력 비탈길에서 위태로운 수레를 막아선 일부터 부적 삼아 받아든 낡은 점막이, 그리고 하필 심사장 한복판에서 그걸 바닥에 흘렸던 아찔한 실수까지. 이 모든 우연은 정교한 톱니바퀴였습니다. 결코 단순한 우연의 일치가 아니었습니다. 하늘이 맺어준 필연이자 기적이었다. 매서운 겨울바람이 그들 주위를 아득하게 휘감아 돌았습니다. 소복한 진눈깨비가 어깨를 하얗게 뒤덮었음에도 누구 하나 미동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무려 40년이라는 장구한 엇갈림이 마침내 하나의 구심점으로 맞닿는 찰나였습니다. 늙은 사내는 떨리는 두 팔로 은인의 앙상한 손을 꽉 움켜쥐었습니다. 굳은 살이 박이고 핏줄이 붉어진 훈장 같은 손마디였습니다. 지난 40년간 홀로 감매해야 했던 지독한 풍파의 흔적. 면목이 없습니다, 아주머니. 수십 번의 겨울을 지나 이제야 은혜를 갚으러 왔습니다. 노파는 말없이 온화한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천만에요. 결국 돌아와 주었잖소. 늦게라도 이리 얼굴을 보여주었으니 된 겁니다. 그들의 뜨거운 참회가 차가운 얼음장 위로 뚝뚝 떨어져 내렸습니다. 지켜보던 청년의 명치 끝에서 주체할 수 없는 불덩이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영화에서나 볼 법한 기적이 현실에서 벌어지고 있다니. 까마득한 40년 전의 끈끈한 결속이 오늘 극적으로 봉합되다니. 게다가 그 운명의 실타래를 이어준 매개체가 바로 자신이었다는 벅찬 감동. 거센 삭풍 한가운데서 그들은 묵묵히 서로의 온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40년이라는 지독하고도 길었던 갈증이 비로소 해갈되는 경이로운 마침표였습니다. 휘몰아치는 하얀 눈보라가 그들의 얼어붙은 상처를 포근히 감싸 안았습니다. 위대한 총수는 제 목숨을 살린 늙은 구원자의 거친 손을 생명줄처럼 부여잡은 채 하염없이 통곡했습니다. 그녀 역시 흘러내리는 감격을 굳이 닦아내지 않았습니다. 한 걸음 물러선 청년은 눈물 범벅이 된 두 사람의 위대한 재회를 숨죽여 지켜볼 뿐이었습니다. 무거운 정랑만이 감도는 가운데 하얀 눈송이만 고요히 흩날렸습니다. 침묵을 깬 윤혜정의 음성은 심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40년이란 세월을 거슬러 온 뼈저린 사주였습니다. 금방 돌아오겠다던 약속을 어긴 채 40년을 허비했다며 그는 끝내 오열하며 뒷말을 삼켰습니다. 컥컥대는 그를 향해 노파는 잔잔히 가로저었습니다. 눈물 거두시구려. 이리 늦게라도 매 앞에 나타나 주었으니. 허나 그 기나긴 40년간 홀로 겪었을 고초를 알기에 노 회장의 두 눈에선 굵은 회한이 쏟아져 내렸습니다. 늙은 여인은 투박한 두 손을 뻗어 그의 젖은 뺨을 가만히 쓸어주었으므려 40년 전 뚝배기를 건네며 굽은 등을 다독여주던 굳은 살이 훈장처럼 박힌 바로 그 따스한 온기였죠. 노파는 옅은 미소를 띠며 속삭였습니다. 이렇게 살아 숨쉬며 돌아왔으니 내겐 그것만으로도 벅찬 기적이라고요. 깊게 새카만 머리칼에 핏기 없던 옛 모습과 달리 무심하게 흘러버린 40년의 야속한 흔적이 역력했으니까요. 서리가 내린 머리칼과 깊은 세월의 굴곡을 매만지며 회장은 씁쓸하고 자조 섞인 웃음을 흘렸습니다. 허나 여인은 단호히 고개를 끄덕였죠. 그 옛날 나를 바라보던 낡은 눈동자만큼은 조금도 바르지 않았다면서요. 티 없이 선량하던 그 눈망울. 회장의 눈시울이 붉어지자 그녀는 바로 그 진실한 눈빛 하나에 따뜻한 끼니를 내주었다고 회상했습니다. 저리도 순박한 동공을 가진 이라면 험한 세상을 향해 아기를 품지 않았으리라 확신했다며 그녀는 소리내어 웃었습니다. 결국 내 짐작이 맞아떨어져 이토록 대단한 인물이 되지 않았냐는 칭찬에 그는 짙은 부끄러움으로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생명의 은인을 40년이나 까마득히 저버린 파렴치한 일뿐이라며 자책하는 그에게
그녀는 결코 잊은 것이 아닐 거라며 감싸 안았습니다. 사는 게 고단해 여유가 없었을 거란 위로에도 그는 결국 자신의 오랜 망각을 처절하게 털어놓고 말았습니다. 처음 수년 동안은 하루도 빠짐없이 되뇌었답니다. 보란듯이 출세해서 반드시 그 은혜를 갚으러 돌아가겠노라고. 하지만 기업이 커지고 성공의 궤도에 오르는 순간 자신도 모르게 그 소중한 기억을 까맣게 지워버렸노라며 떨리는 음성으로 고해했습니다. 남겨둔 라이터도 은인의 따스한 미소도 희미해진 채 그저 앞만 보고 달린 자신은 천하의 몹쓸 놈이라 자학했죠. 그 무거운 참외를 말없이 지켜보던 노파는 이윽고 깊은 숨을 내쉬며 조심스레 입을 열었습니다. 실은 자신도 똑같았다며 덤덤히 뱉어낸 말에 그가 흠칫 놀라자 그녀는 매일같이 사내를 떠올렸던 옛날을 회상했습니다. 여린 사내가 모진 세상에서 끼니나 제대로 챙겨 먹는지 뜻을 잃어 언제쯤 이 문턱을 다시 넘을지 말이죠. 문밖만 하염없이 서성이던 탁한 눈에 이슬이 맺혔습니다. 1년, 2년이 훌쩍 넘어가도록 끝내 발길은 닿지 않았으니까 5년이란 덧없는 세월이 흐른 뒤에야 마침내 그가 영영 돌아오지 않을 거란 사실을 담담히 인정하게 되었습니다. 가늘게 떨리는 목소리로 그녀는 고백했습니다. 영문은 알 수 없었지만 남겨진 그 낡은 라이터만큼은 차마 쓰레기통에 내던질 수 없었다고요. 앙상한 손으로 심장 부근을 꾹 누르며 생이 벼랑 끝에 몰릴 때마다 품속에 그 차가운 쇠붙이를 매만졌다고 털어놓았습니다. 묘하게도 그럴 때마다 살아갈 의지가 솟구쳤다고 합니다. 그가 남긴 유일한 흔적이었기에 부적처럼 늘 품고 지냈던 겁니다. 새까맣게 잊고 지낸 자신과 달리 40년간 그 쇳덩이를 가슴에 품어온 그녀의 진심에 그는 숨이 멎을 듯한 고통을 느꼈습니다. 뼈저리게 후회합니다.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회장은 차가운 설원 위로 주저앉으며 굽은 허리를 땅에 닿을 듯 꺾어 속죄하려 했습니다. 기겁한 여인이 만류했지만 그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당신이 거두어주지 않았다면 진작에 목숨을 끊었을 거라며 절규했습니다. 시린 바람을 가르는 회장의 외침은 처절했습니다. 차가운 강물 속으로 생을 던져버리려던 찰나였다고요. 운명처럼 불빛이 샌 낡은 식당을 보았고 그곳에서 내어준 한 끼 식사가 죽어가던 영혼을 건져 올렸다는 고백에 여인은 눈물을 터뜨렸습니다. 그게 참말이었냐는 떨리는 물음에 그는 단호히 근정했습니다. 당신이 아니었다면 오늘의 이 숨결조차 존재할 수 없었다면서요. 거대한 기업의 명성조차 당신 덕분이라는 그의 말에 그녀는 지그시 응시하다 말했습니다. 배고픈 자에게 끼니를 줬을 뿐 용서 따위는 필요 없다고요. 모진 풍파를 견디고 일어선 건 결국 당신의 굳센 의지였다며 늙은 소나기가 노회장의 핏기 없는 손을 감싸 쥐었습니다. 오히려 자신이 빚을 졌다며 미소 짓는 그녀에게 40년이란 기나긴 배랑 끝에서 자신을 지탱해 준 건 바로 그 라이터였다고 속삭였습니다. 여자가 떠나고 혈육마저 등을 돌렸던 잔인한 순간마다 그 작은 쇳조각을 어루만지며 억척스레 견뎌냈노라. 잔잔한 웃음을 보였습니다. 측면부지 타인의 하찮은 물건이 신기하게도 평생을 버티게 해준 유일한 구원이자 가장 값진 기적이었다고 말이죠. 숭고한 운명의 굴레에 숨이 막혀오던 찰나 할머니의 굽은 손가락이 곁에 선 청년을 향하며 덧붙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새벽 이 아이에게 넘겨주었다구려. 뜻밖의 전개에 소스라치게 놀란 청년에게 이른 아침 굴러가던 수레를 제 몸 받쳐 막아세워준 일화를 다정하게 일깨워 주었습니다. 중요한 시험을 앞두고도 초라한 노파를 위해 주저없이 몸을 내던진 그 놀라운 헌신을 어떻게 잊겠냐면서요. 쥐뼛거리는 청년 곁으로 다가선 그녀는 그 뒷모습에서 반세기 전 식당 문턱을 넘던 가여운 사내의 환영을 보았다고 고백했습니다. 그 옛날처럼 투명하고 선의를 품은 눈망울, 벙어리가 된 청년을 향해 이제는 거목이 든 노회정의 묵직한 시선이 운명처럼 교차하고 있었습니다. 오늘 저희 회사 채용 심사에 왔던 청년입니다. 알고 있어요. 아까 그룹 대표시라고 들었으니까요. 노파가 옅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참 기이한 인연이구려. 그뿐만이 아닙니다. 이 청년이 심사장 바닥에 작은 브루시 하나를 흘리고 갔거든요. 제가 우연히 그걸 주었는데 손에 쥐는 찰나 단번에 알아차렸죠. 노파의 두 눈에 이체가 돌았습니다. 그것 하나 때문에 이 누추한 곳까지. 맞습니다. 마침내 당도한 곳에
은인께서 계시더군요. 산에 단순한 우연이 아닐 겁니다. 이 기막힌 상황들이 말이죠. 노파 역시 묵묵히 수긍했습니다. 필연이 곁에선 청년은 숨을 죽인 채 그들의 이야기를 듣고만 있었습니다. 전신에 오소소 소름이 끼쳤습니다. 이런 거대한 운명의 굴레로 돌아올 줄은 꿈에도 상상 못했으니까요. 흩어졌던 퍼즐 조각들이 하나로 맞춰지는 순간이었습니다. 거기 학생, 사내가 조용히 청년을 호명했습니다. 예, 대표님. 사내의 그 행동 하나가 기적을 만들었어. 진심으로 빚을 졌군. 당황한 청년은 연신 손사래를 쳤습니다. 본능적으로 튀어나갔을 뿐인걸요. 바로 그게 귀한 거지. 각박한 세태 속에 낯선 일을 위해 기꺼이 희생하리가 몇이나 되겠나. 이때 노파가 거들고 나섰습니다. 이 청각 심성이 어찌나 곱고 맑은지 몰라요. 으뚜기는 다리를 하고서도 끝끝내 짐수레를 돕겠다며 나섰다니까. 사내의 시선이 청년의 하반신으로 향했습니다. 가짓단 무릎 부위가 처참하게 해져 있더군요. 짙붉은 혈흔이 엉겨붙은 상처가 역력했습니다. 통증이 제법 심할 텐데 낭들만합니다. 어리석은 소리. 당장 의원부터 찾아야지. 사내는 다친 청년을 가만히 응시했습니다. 40년 전 처절했던 과거의 생채기가 환영처럼 오버랩되더군요. 우리 참 많이 닮았어. 40해 전의 나 또한 그대와 같았거든. 고통스러워도 꾹 입을 닫은 채 홀로 삼켜내곤 했지. 사내의 먹먹한 눈길이 노파에게 머물렀습니다. 이 어르신이 거두지 않았다면 이미 진작에 객사했을 목숨이니까. 노파가 헛웃음을 휘었습니다. 라뜨거우니 지난 얘기는 덮어도 그려. 휘몰아치던 거센 눈보라도 어느새 잦아들 기미를 보였습니다. 사내가 조심스레 청을 넣었습니다. 어르신, 제 거처로 함께 가시죠. 냉기 없는 곳으로. 노파의 시선은 날띠 낡은 수레에 얽매여 있었습니다. 하나, 당장 넘겨야 할 물건들이. 수송은 제 수하들에게 맡겨두면 됩니다. 오늘만큼은 몸을 뉘십시오. 간곡한 청입니다. 40년이라는 세월을 돌아 마주했는데 이대로 길거리에서 인사만 하고 돌아설 순 없지 않습니까? 자네의 눈빛에는 애끓는 절박함이 서려 있었습니다. 잠자코 갈등하던 노파는 이내 수긍하듯 고개를 숙였습니다. 좀 그렇다면요. 기이한 인연으로 엮인 셋은 하얗게 얼어붙은 굴목을 빠져나와 장터 초입으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칠흑 같은 육중한 대형 세단이 대기 중이었습니다. 소행원이 황급히 뛰어나왔습니다. 대표님, 별일 없으셨습니까? 문제없네. 두 분을 귀빈으로 모실 테니 뒷문을 열게. 수행원의 시선이 낯선 이들에게 꽂혔지만 의문을 삼킨 채 묵묵히 지시를 따랐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목적지는 어느 곳으로 잡을까요? 내가 머무는 자택으로 향하게. 사내가 노파를 향해 환한 미소를 지어 보였습니다. 어르신, 오늘 식사는 제가 정성껏 올리겠습니다. 40년 전 외상으로 먹은 그 따뜻한 국물값에 이제야 치르네요. 노파의 주름진 눈매가 젖어들었습니다. 무슨 셈을 친다고 그려? 그저 살아서 다시 본 게 큰 축복이지. 일행이 푹신한 뒷좌석에 몸을 실었습니다. 육중한 차량이 순백으로 뒤덮인 도심을 가르며 미끄러지듯 나아갔습니다. 장너머로 맹렬하게 휘날리던 백색 가루들이 차츰 고요를 되찾았습니다. 먹구름이 거친 틈바구니로 희미한 볕이 스며들기 시작하더군요. 40번의 척박했던 혹한기가 막아내리고 마침내 운명적인 온기가 움트고 있었습니다. 사내의 거처는 수도권 외곽의 한적한 부촌에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푸른 마당을 품은 웅장한 2층짜리 저택이었습니다. 새하얀 소미불을 덮은 듯한 앞마당의 절경이 일품이었습니다. 거대한 철문 앞에 이내 시동이 꺼졌습니다. 노파는 차창에 맺힌 풍광을 멍하니 바라보며 탄성을 흘렸습니다. 이 대궐 같은 곳이 되기요. 그렇습니다. 어서 안으로 모시지요. 실내에는 기분 좋은 훈풍이 감돌았습니다. 광활한 응접실에는 화려하고 고풍스러운 집기들이 가득했습니다. 맑은 옷차림의 노파는 행여 먼지라도 떨어질까 안절부절 못했습니다. 내같이 천한 늙은이가 이런 귀한 바닥을 밟아도 될런지. 당치 않은 소리십니다. 제 목숨을 살려주신 분이 아닙니까? 사내는 거칠어진 그녀의 두 손을 포개주며 깊숙한 곳으로 이끌었습니다. 뒤따르던 청년 역시 숨소리를 죽이며 낯선 공간에 발을 들였습니다. 일하는 아주머니가 끓여낸 향긋한 다과를 곁에 두고 세 사람은 푹신한 가죽 의자에 파묻혔습니다. 긴 침묵 속에서 찻잔 부딪히는 소리만 간간히 맴돌았습니다. 통유리 너머로는 고즈넉한 설경이 한 폭의 그림처럼 펼쳐져 있었고 얼어붙은 나뭇가지 위로 찬란한 빛내림이 부서지고 있었습니다. 무거운 정적을 깬 건 사내였습니다. 어르신, 감히 한 가지 청을 올려도 되겠습니까? 부탁이러니
늙은이에게 내어줄 게 뭐 있다고. 예, 제 간절한 소원 하나만 거두어 주십시오. 노파는 영문을 모르겠다는 듯 미간을 좁혔습니다. 무슨 일인지 말이나 해보. 산의 낯빛이 더없이 비장해졌습니다. 오늘부로 그 차가운 좌파는 모두 접으십시오. 뜻밖의 말에 노파의 두 눈이 흔들렸습니다. 그게 무슨 78의 녹으로 셋덩이 수레를 버텨내시는 건 무리입니다. 뼈마디가 남아나질 않으실 거예요. 허나 평생 배운 도둑질이 그거 하나뿐인데 그럼 어찌 살라고. 이제부터는 제가 온전히 받들겠습니다. 사내가 다시금 그 마른 손을 꽉 쥐었습니다. 여생을 누이실 따뜻한 안식처를 내어드리겠습니다. 다달이 드는 비용도 일절 신경 쓰지 마십시오. 당신의 남은 생은 제 몫입니다. 그러자 노파가 황급히 온기를 뿌리쳤습니다. 당치 않은 소리 마시오. 어찌 그러십니까? 챔판 남의 피땀을 거저먹는 짓은 딱 7세기요. 죽이 되든 밥이 되든 내 두 다리로 버텨온 세월이위다. 서리빨 같은 단호함이 묻어나는 음성이었습니다. 고작 줄임배 한번 채워준 것 치고는 셈법이 너무 과하지 않소. 내 알랭한 자존심에 무덤을 파는 짓거리니 두 번 다시 입에 올리지 마시구려. 왕주는 가만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녀의 성품을 알기에 거절은 어느 정도 짐작한 터였죠. 어르신, 이건 적선이나 동정이 아닙니다. 그럼 대체 무엇란 말이오? 미린 빚을 청산하는 겁니다. 그의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40년 전 제게 내어주신 건 단순한 국밥 한 그릇이 아니었으니까요. 제 숨통을 틔워주신 겁니다. 떨리는 음성이 이어졌습니다. 그 캄캄한 밤, 어르신이 곁에 없었다면 전 차가운 강물에 몸을 던졌을 테니까요. 한성이라는 기업도 지금 제 목숨도 모두 없었을 겁니다. 말수는 그저 입을 꾹 다물 뿐이었습니다. 제가 읽은 이 모든 세계의 시작점은 바로 어르신입니다. 허나 정작 생명의 요님께서는 40년 세월을 모진 풍파 속에서 견디셨죠. 제 가슴이 찢어지는 듯합니다. 장준이 거칠어진 그녀의 두 손을 꼭 쥐었습니다. 부디 허락해 주십시오. 얄팍하게 제 마음의 짐을 덜고자 함이 아닙니다. 남은 생은 부디 안온하게 보내시길 바라는 간절한 진심입니다. 늙은 여인의 주름진 눈가에 이슬이 맺혔습니다. 내 걱정은 마시구려. 난 끄떡없으니 고단해도 견딜만은 하오. 그 굳센 성정, 제가 어찌 모르겠습니까? 허나 이제는 어깨의 짐을 내려놓으십시오. 한평생 가시밭길을 걸어오시지 않았습니까? 애원하는 강준의 어조에는 절박함이 서려 있었습니다. 완청드립니다. 못난 제 성의를 부디 쳐내지 말아 주십시오. 말수는 긴 침묵 속에 잠겼고 이내 투박한 뺨 위로 굵은 눈물방울이 툭 떨어졌습니다. 네, 정말 이리 큰 신세를 져도 되는 겐가? 예, 두말할 나위 없지요. 오히려 제가 이리 갚아야만 비로소 두 다리를 뻗고 잘 듯합니다. 그제야 그녀가 무겁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소. 고맙소. 굳어있던 강준의 입가에 마침내 온화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제가 더 감개무량합니다, 어르신. 한편 곁에서 이 모든 기적 같은 재회를 지켜보던 민규의 가슴 한구석도 뜨겁게 달아올랐습니다. 40년이라는 길고 긴 세월을 건너뛰어 맞닿은 두 인연. 버짓없는 속마음을 나누는 풍경은 눈부시도록 숭고했습니다. 강준의 시선이 이내 청년을 향했습니다. 민규군. 아, 예, 회장님. 실은 자네에게도 전할 말이 있네. 그의 어깨가 흠칫 굳었습니다. 말씀하십시오. 내 밑으로 들어오게. 청년의 둘 눈이 화들짝 커졌습니다. 예? 한성의 일원이 되어지게나. 우리에게는 자네 같은 인재가 절실히 필요하네.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던 그가 더듬거렸습니다. 하지만 전 오늘 최종 전형에 참석하지도 그따위 형식적인 절차는 아무래도 좋네. 원준이 그의 말을 단호히 잘랐습니다. 가감없이 털어놓지. 자네 이력서 형편없더군. 내세울 만한 이력도 번듯한 징빙서리도 텅 비어 있었지. 민규의 고개가 절로 푹 수그러들었습니다. 허나 내게 그런 건 종이 조각에 불과해. 노회한 경영자의 두툼한 손이 청년의 어깨를 꽉 쥐었습니다. 난 인재를 고를 때 껍데기를 보지 않네. 그 안에 깃든 심형과 철학을 살피지. 푹 숙였던 청년의 시선이 다시 위를 향했습니다. 자네는 오늘 새벽 일면식도 없는 촛누를 구하려 기꺼이 제 한 몸을 내던졌지 않은가. 의생일 때의 기회를 코앞에 두고도 제 몸에 상처를 입어가면서까지 말이야. 강준의 깊은 눈동자에는 일말의 장난기도 없었습니다. 그것이 자네의 진짜 이력서네. 생명이 최우선이라는 신념. 어떠한 위기에서도 정도를 걷는 결단력. 민규의 심장이 미친 듯이 박동
작동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한성이 목마르게 찾던 인물이 바로 그런 자네라네. 화려한 거칠애를 한 이들은 널려 있어. 하지만 진정으로 인간을 품을 줄 아는 이는 가뭄에 콩나듯 귀하지. 회장이 조용히 회상에 잠겼습니다. 나 역시 40년 전에는 빈털터리 고아에 불과했어. 그 시궁창 속에서 어르신이 내 가능성을 지지해 주셨지. 그 맹목적인 신뢰가 날 지금의 자리로 이끌어준 셈이야. 청년의 두 눈도 점차 붉게 달아올랐습니다. 3년의 세월 동안 초라한 꼬리표 탓에 숱한 낙방의 고배를 마셔야 했습니다. 그런데 대한민국 굴지의 총수가 지금 그를 직접 지목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게 정말 기회를 내어주신 겁니까? 그렇고 말고 당장 다음 주 월요일부터 본사로 출근하도록 해. 그는 벅찬 마음에 허리를 깊숙이 굽혔습니다. 은혜를 잊지 않겠습니다. 뼈를 묻겠습니다. 조건이 있는 스스로 진가를 증명해 보이게 실력으로 정면 돌파해야 할게요. 명심하겠습니다. 죽을 각오로 임하겠습니다. 어르신이 흐뭇하게 청년의 굽은 등을 다독였습니다. 그 보게 하늘은 선한 자를 외면하지 않는 법이라네. 그때 강준이 천천히 몸을 일으켰습니다. 이내 안방으로 자취를 감췄던 그가 조그만 케이스 하나를 손에 쥔 채 돌아왔습니다. 이걸 자네에게 주지. 조심스레 뚜껑을 열어젖히자 새하얀 안감 위에 반짝이는 물건이 놓여 있었습니다. 차가운 은빛 광채를 머금은 최고급 라이터였죠. 막 포장을 뜯은 새 물건이네. 꼭 자네 손에 쥐어주고 싶었어. 회장의 목소리가 묵직하게 깔렸습니다. 낡아빠진 그 불씨가 나와 어르신을 묶어준 과거의 끈이라면 이 반짝이는 불씨는 자네가 써내려갈 빛나는 내일의 상징이시. 그가 쇳덩이를 움켜쥐었습니다. 손바닥을 파고드는 서늘한 무게감이 생생했습니다. 스스로 새 불꽃을 튀어내라. 다시금 청년의 어깨를 토닥이는 회장의 눈빛이 현명하게 빛났습니다. 자네 또한 세상의 등불이 될 수 있네. 오늘 이 새벽에 보여준 그 기계. 부디 평생 잃지 말게나. 차오르는 울음을 꾹 삼켜낸 그가 결연히 답했습니다. 명심 또 명심하겠습니다. 이윽고 노인이 꼬깃꼬깃한 주머니에서 칠이 벗겨진 옛 물건을 꺼내 밀었습니다. 이 녀석의 진짜 주인도 자네인 듯 싶구려. 어느새 그의 두 손엔 묘한 대비를 이루는 두 개의 금속 덩어리가 쥐어져 있었습니다. 함집 투성이의 과거, 눈부시게 매끄러운 미래. 그 두 불꽃이 한 청년의 손 안에서 찬란히 교차하고 있었습니다. 이 은혜 평생토록 가슴에 품고 살아가겠습니다. 밤새 미친 듯이 몰아치던 눈보라는 온데간데 없고 맑게 갠 창틈 사이로 눈부신 아침 햇살이 부서져 내리고 있었습니다. 먹구름이 거친 기적 같은 푸른 하늘 아래 광주는 홀린 듯 창밖을 응시했습니다. 40년이라는 서글픈 세월 중 가장 눈부신 아침이네요. 말순의 환한 미소 너머로 민규의 시선이 머물렀습니다. 언젠가 나 역시 기적의 씨앗이 되리라. 속으로 삼킨 맹세와 함께 며칠 뒤 민규는 한성건설의 새 식구로 발걸음을 내디뎠습니다. 단정한 시트 차림으로 마주한 로비는 불과 며칠 전 남루한 행색으로 서성했던 바로 그 낯선 공간이었습니다. 지금은 어엿한 일원임을 증명하듯 그의 가슴팍에는 반짝이는 출입증이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한편 말수는 광준이 내어준 보금자리에서 잃어버린 일상을 되찾았고 낡고 시린 폐지 수레와도 영원히 작별했습니다. 온기 가득한 방바닥에 얼어붙은 지난 날을 녹여주었고 광주는 틈날 때마다 기적 같은 은인을 뵈러 왔습니다. 소박한 밥상에서 40년간 묻어둔 사연들이 풀어질 때면 민규는 출근길마다 가슴 깊숙한 곳에 라이터를 쓰다듬었죠. 옛날을 비추던 불빛과 내일을 약속하는 두 개의 불씨. 그 묵직한 온기를 간직한 채 그는 묵묵히 나아갑니다. 운명이 엮어낸 기적의 여정. 오랜 세월을 건너뛴 빛바랜 은빛 라이터의 기막힌 잔말은 이러했습니다. 40년 전에 뜨끈한 국밥 한 그릇이 위태로운 숨을 살렸고 그 질긴 인연이 기적처럼 다시 맞닿은 것입니다. 기묘하게 얽힌 필연의 서사. 어찌 들으셨습니까? 혹시 여러분의 삶 속에도 지워지지 않는 구원자가 존재하진 않나요? 아니면 벼랑 끝에 누군가를 위해 기꺼이 온기를 나누어준 운명적인 순간이 있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가슴에 묻어둔 먹먹한 사연들을 아래에 남겨주세요. 이 기막힌 우연의 서사가 마음에 닿으셨다면 공감 버튼을 부탁드립니다. 저희와 연결되지 않으셨다면 구독과 알림으로 인연을 맺어주시길 바랍니다. 더 놀라운 운명의 이야기로 찾아오겠습니다. 끝까지 함께해 주셔서 진심으로 고맙습니다.